예. 아이고, 보통 그 학기 말이 되면 어머니들 오시는 숫자가 확 줄어드는데 역시 용천은 소문대로입니다. 그 아이파크 2차 몇 년 전에 분양할 때 이 동네 막 일대가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 범인들이 누군가 했더니 여기 계시는 저는 초등 저학년 자기주도 학습 영역을 그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침 초등 저학년 자기주도 학습의 주제가 그게 이제 작은 주제가 4가지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주제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평생 공부의 미천을 마련하는 초등 독서예요. 이미 뭐 연수 여러 번 받아보셨죠? 그 저희들 강사들도 이제 가끔 그 모여서 연수를 받거든요. 그 강사 연수를 받아보면 이제 제가 속한 반에 한 20분이 그 연수를 받아요. 교수님들 불러가지고. 근데 제가 가보니까 그 20명 중에 절반은 교직에 오래 계시다가 은퇴한 교장 선생님, 그리고 또 나머지 절반은 대학원에서 교육 관련 전공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상담, 뭐 교육, 하다못해 감정 코칭, 이제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저는 죄송스럽게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하여튼 이렇습니다. 사실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이 애가 4살 무렵에 우리 와이프가 애를 키운다고 뭐 호작질을 하는데 제가 딱 보니까 저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너무 서글프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제안을 했어요. 용기를 내가지고, 여보, 공부는 내가 시킬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애를 뺏었잖아요.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만 당신이 해라. 공부는 내가 시킬게. 그래가지고 실제로 제가 4살짜리 아이를 딱 차고 앉았어요. 근데 막상 큰 소리는 쳤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30대 초반에 비교적 젊은 청년이었으니까, 청년 맞나? 큰 소리를 치고 이제 애를 뺏었는데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본능적으로 나는 어린 시절 어떻게 양육받았지? 이렇게 이제 기억을 되살린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어린 시절 이제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예요. 어느 봄날 엄마는 이제 섬유공장 노동자로 일하셨는데 밤에 일하러 가고 밤일 가고 아버지는 폐병 환자였는데 시립의료원에서 이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약의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치료가 안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희망 없이 이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셨죠. 엄마는 밤일 하러 가고,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 3형제에게 희망을 걸고 전날 밤에도 초등학교 4학년이든 형, 1학년이든 저 공부를 시켰어요. 동생은 6살이었고. 근데 새벽에 형이 막 울면서 저를 깨워요. 아빠 죽었다 하면서. 제가 일어나 보니까 진짜로 아빠가 옆에 단칸 셋방 살았는데 옆에 요에 아빠가 돌아가셨더라고. 딱 봐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 이제 우리 삼형제는 양육이란 걸 받아본 적이 없죠. 엄마는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자로 계속 일하셨고, 우리는 이제 그냥 방치되고, 그것도 이제 형편이 점점 어려져서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이제 우리 삼형제가 전부 친척집에 하나씩 보내졌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엄마가 뭐 투기하느라고 이사를 많이 다닌 게 아니고 가난해서 제가 초등학교를 6군데를,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를 6군데를 돌아다녔는데, 그러니까 아이를 이제 뺏어가지고 내가 키우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저는 양육받은 경험이 없는, 물론 이제 나중에 저는 공장에 다니면서 검정고시 해가지고 정말 자기주도 학습 전문가죠.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저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진짜 찌든 가난 속에서 이제 이렇게 검정고시를 했는데, 그래도 애는 이제 좀 잘 키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테죠. 저는 아이를 딱 이렇게 만나는 순간 제가 겪었던 내 인생의 아쉬움을 우리 사랑하는 아이는 겪게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제 자녀교육을 시작하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보면
대부분 피아노 보내죠, 피아노. 지가 피아노 쳤어야 되는데 형편이 어려가지고 못 쳤거든. 근데 피아노 보내면 원장님들이 다 그렇게 해요. 야는 좀 음감이 좀 뛰어나요. 그거 꽂히면 이제 5학년, 6학년까지 피아노 다니는 거라. 또 어떤 엄마는 발레를 그렇게 해요. 발레 보내면 얘는 다리가 잘 찢어져요. 이렇게 하거든. 그럼 그거 꽂히면 이제 또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또 발레 보내고. 이게 참, 뭐, 남편들이나 남들은 우리를 놀리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 그죠? 내가 아쉬웠던 것. 이걸 우리 아이들은 이제 겪게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어린 시절 양육 경험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저는 대구 시내 제일 큰 서점 뛰어갔어요. 그 당시에는 제일 서적이 대구에서 제일 컸거든요. 지금 뭐 오래된 기억이지만 제일 서적 지하에 가면요 육아 코너가 있었어요. 육아 코너 커다란 책장에 2책장인가 가득 육아 서적이 차 있었어요. 과장 좀 하자면 거기 있는 육아서적, 자녀교육 지침서들 제가 다 읽었잖아요. 모르니까, 그리고 아이는 하나뿐인데 잘 키우고 싶으니까, 특히 저는요, 제목에 영재자 들어간 말. 그런 제목. 또는 서울대자 들어간 제목. 좀 속물적이긴 하지만, 당신들 다 읽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소위 자녀교육에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했죠. 우리 어머니들은 아주 손쉽게 이런 자녀교육 정보를 다 알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이제 우리 와이프가 지금 여기 대구교 고등학교 교사로 있는데 우리 와이프가 이제 일찍 출근하면 제가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노란차 기다리고 이거 제가 했어요. 여기 보니까 아이파크 2차는 정문이 어딘지 모르겠대요. 저 지하철 쪽이 차량기지 쪽이 정문이에요. 거기 가니까 완전 전쟁터더만 전쟁터. 아침에 노란차 오는데 보니까 막 엄마들 막 인사내리처럼 서가지고 또 노란 차가 다 다르잖아요. 와, 완전 전쟁하고 있더만. 근데 제가 어릴 때도 뭐 그만큼은 아니지만 비슷했어요. 엄마들이 이제 처음에는 학기 초에는 이제 노란 차 처음 태워 보낼 때는 또 지침에 따라서 냉정하게 돌아서라 하잖아요. 애가 망가겠다고 울고 막 이렇게 하면 거기서 뭐 같이 울고 이렇게 하면 이제 어려워지니까 처음에는 엄마들 보니까 냉정하게 돌아서 뛰어 올라가더라고. 뛰어 올라가서 뭐 하는지 몰라. 밀린 연속극 다운받아 보거나 뭐 모자란 잠 보충하거나 이러시겠죠. 근데 제가 잘 관찰해 보니까 며칠 있으니까 안 올라가요. 애들도 적응하고 이제 노란차 떠나갈 때 빠이빠이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거기 수다를 떨더라고. 뭐 저거 이 신은조회 하죠, 신은조회. 그러면서 이제 얼굴 익힌 다음에 보니 또 좀 있으니까 고학년 키울 것 같은 언니를 딱 이렇게 유심히 관찰하더니 찍어가지고 언니 우리 집 와서 커피 한잔 할래요? 하면서 딱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궁금한 거 묻고 이제 그렇게 이제 처음 자녀교육 정보를 유통하죠. 또 좀 친해지면 이번에는 언니 집에 놀러 가도 돼요? 하면서 그러니까 그 언니 뭐라 해요? 우리 집 청소 안 했는데 무슨 청소 검사하러 가나? 가가지고는 언니는 이제 손님 왔다고 뭐 커피 끓이고 하잖아요. 집 구경 좀 할게요 하면서 큰애 방 들어가가지고 우리 집에 없는 전집 뭐 있는지 다 뒤지고 그지. 책상에 학습지 뭐 넣어 있는 거 조사하고 막 이러죠. 엄마는 진짜 편리하게 이렇게 자녀교육 정보를 유통해요. 근데 아무도 저보고는 오빠 우리 집 와서 커피 한잔 할래요 하면서 아니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자녀교육 정보를 유통할 텐데. 아니 저는요 여러분 잠순애 알아요? 네. 잠순애 애들 소문난 영어공부법 책 읽어봤어요? 읽어본 사람 별로 없구만. 저는 잠순애 원조예요, 원조.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이제 세대 차이 많이 나고 이러니까 우리 아이 초3 때 잠순애가 생겼어요. 그래서 생기기 전부터 저는 잠순애 알고 있었고 그 당시 초창기에 이제 PC통신 시절에 그 데모 프로그램 인터넷으로 그 컴퓨터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거 이제 공짜로 나눠주는 거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이제 구하러 다니고 이러면서 이제 미리 알던 자녀교육의 가장 1세대죠. 선진적인 세대. 그래서 저는 잠순에 생기고 나서부터 잠순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회원을 했어요. 물론 우리 아이는 영어 학원이나 뭐 해외 체류나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 잠순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 책 한번 읽어봐요. 거기서 시킨 대로 했죠. 시킨 대로. 오늘은 영어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하다 잠수내까지 갔나? 그래, 저한테 커피 한잔 하자 했으면, 아니, 저는 잠수내 전설적인 회원이거든요. 여러분 모르죠? 제 대화명 되면요, 잠수내 좀 한 사람도 모르면 간첩이라. 옛날에 잠수내에서 인기 투표 됐다니까? 잠수내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가장 많이 쓴 회원. 제가,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때 그런 투표에서 연말에 왜 가요대상, 연예대상, 잠수내에서 연말에 투표했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베스트 10 안에 들면 명예회원이 되는 거예요. 제가 거기 명예회원 됐잖아요. 모르죠? 그래, 엄마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자녀교육 정보를 유통하는데 저는 그걸 할 수 없으니까 아무도 저한테 커피 한잔 하지 않고, 또 저도 뭐 넉살 좋게 이렇게 안 생겼죠. 그래서 부끄럽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저는 시내 나가서 육아서적을 읽으면서 이른바 자녀교육에 조금 눈 뜨기 시작했어요. 책들을 닥친 데 읽으니까 뭐가 하나 딱 잡혔어요. 모든 책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말이 있었는데, 애가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좋아해야 한대. 다 알죠?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가 이거구나 싶었죠. 액깃을 하나 딱 잡았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해에 우리가 4살 무렵에 제가 책을 닥친 데 읽다가, 아, 책 읽기가 중요하다 이걸 알게 됐는데, 우리 와이프가 퇴근하고 오다가 버스 차창 너머로요, 서부정량 근처에 송현동에 이 서점을 발견한 거라. 어린이 전문 서점 하면서. 지금은 이제 엄마들 어린이 전문 서점 하면 전부 전집 할인 매장밖에 생각 안 하죠. 뭐 저 이마트 근처에도 있더만. 근데 진짜 오리지널 어린이 전문 서점이라는 건요, 전집 매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잘 만들어진 주옥 같은 어린이 책들을 전문적으로 모아서 취급하는 서점. 이게 어린이 전문 서점의 원래 의미죠. 대구에 한때 이제 4군데인가 있었어요. 전국적으로 한 80군데 있었는데요. 지금은 뭐 교원 언니들이 워낙 활약을 많이 하고 인터넷 서점 생기고 이래가지고 다 망했죠. 이 서점도 문 닫았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이 4살 때 이 서점을 발견해가지고 우리 와이프한테 끌려가지고 서점 갔거든요. 와, 진짜 가보니까 진짜 너무 주옥 같은 세계적인 그림책들이 손쉽게 내가 접근할 수 있게. 지금은 뭐 학교 도서관에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죠? 뭐 아파트마다 이제 뭐 작은 도서관 다 들어가 있고 이래서 쉽죠. 근데 제가 아이를 키울 때는 안 그랬거든요. 가끔 학교에서 가정통지문이 와요. 학교 도서관에 책이 필요하니까 한 집에 한 권씩 보내달라고. 그러면 저부터도 아까우니까 집에서 제일 쓰레기 같은 책 애 손에 들려보내거든요. 그럼 학교는 그걸 다 모아놨어. 그러니까 뭐 학교는 도서실도 잘 없고 쓰레기통 비슷하고 이랬죠. 공공도서관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이제 자주 갔던 공공도서관이 남부도서관 앞산 밑에, 도원도서관도 아직 생기기 전이었는데 가보면 어린이 책이라고 할 게 없어요. 너무 서글펐어요. 근데 마치 뭐지? 뭐 어디서 진주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 와이프가 우연히, 우리 와이프 그때 월배에 좀 근무할 때인데 퇴근하고 오다가 버스 차창 너머로, 그래가지고 저하고 아이를 끌고 가가지고 영문도 모르고 끌려갔는데 가보니까 너무 좋은 책, 어린이 책이 많은 거라. 그래가지고요, 우리 가족은 매주 갔어요. 매주 갈 때마다 한 10만 원 정도 투자했어요. 신혼초라서 뭐 형편이 넉넉할 때가 아니었는데, 그때 그림책 한 권에 5,000원, 6,000원 이렇게, 요즘은 12,000원 이렇게 하죠. 마이크 왜 이렇게 무겁노? 그래가지고요, 매주 한 번씩 가서 그림책을 사면 한 10권에서 15권.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아이한테 읽어주는 거죠. 다 읽으면 또 다음 주에 나가서 사고. 그걸 언제까지 했는가 하면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했어. 4살 때부터.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도 제가 진짜 아빠 노릇 잘했다 싶어요. 초창기에는 우리 와이프한테 끌려갔는데 가보니까 책이 너무 좋고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주도적으로, 우리 애가 안 가려고 찌랄하면 있잖아요. 성현동에 그 서부정량 근처에 가면 롯데리아 있어. 롯데리아, 베스킨라빈스 이런 데 데리고 가가지고 뭐 좀 입막음 해가지고 또 끌고 가고. 이걸 무려 12년을 했다니까.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중학교 2학년 되니까 이제 독서 수준이 너무 높아서 어린이 서점에서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가지고 그 다음 한 1년 교보 다니다가 고등학교 가서는 이제 입시하느라고 책과는 좀 멀어졌죠. 근데 신기하게도
이거 인증샷이에요, 인증샷. 우리가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날이었는데, 보통 어린이날 뭐 놀이공원 놀러 가고 이러잖아요. 어린이 서점에 책 사러 오는 집이 있으면 가족 사진을 찍어준다는 이벤트를 했어요. 그때 뭐 디카 이런 거 잘 없을 때라. 그래가지고 이제 갔더니 가족 사진 찍어준대.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지금 연출하고 있잖아요. 평소에 저한테 저렇게 뭐 다정하게 어깨 서는 거 아니래요. 미워가지고 빨리 죽으라고 커피 터도록 하면 진하게 태워줘요. 빨리 죽으라고. 우리 애는 쪽팔린다고 머리 쳐박고 있죠. 근데 신기하게도 어린이서 좀 꾸준히 다니다 보니까 진짜 있잖아요.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몬테소리 여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 어린이가 전인적 인간으로 잘 성장하려면 세 영역의 균형 잡힌 발달이 필요하다. 하나는 신체 건강이죠. 행동 발달. 두 번째가 학습에 필요한 요소, 인지 영역의 발달. 세 번째가 정서적인 안정. 이렇게 세 가지가 균형감 있게 자라야 한다고 하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것이 어쨌든 학습이잖아요, 학습. 그래서 진짜로 그 학습에 필요한 어떤 요소들을 통틀어서 인지 영역 이렇게 불러요.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하는 힘이죠. 사고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생각하는 힘이 가장 잘 자라는 방법은 직접 경험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쳐보면 아는데요. 수능을 고3 때 치는 것하고요. 군대 갔다 와서 치는 거하고 달라. 군대 갔다 와서는요, 몇 문제 이상 더 풀린다니까. 왜? 쇠견이, 어른들 말로 쇠견머리가 트여가지고. 그러니까 경험을 많이 할수록 생각하는 힘이 더 잘하는 거죠. 실패와 성공을 많이 경험한 어른들이 그래서 좀 우리보다는 젊은 사람들보다는 지혜롭잖아요. 직접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 아이의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데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건 이제 뭐 어머니들이 저보다 더 잘하죠. 요즘 엄마들 뭐 그 공유도 많이 하고 카스 같은 거 보니까 뭐 우리 아이를 데리고 꼭 가야 할 100곳 하면서 막 포스팅 막 하고 막. 옛날에 저는 잠순에서요, 소위 말하는 체험학습 하잖아요. 제가 2박 3일 체험학습 아이를 데리고 어디를 가요. 갔다 와서 그걸 그대로 리뷰해서 올리잖아요. 그럼 원고를 10만원씩 저한테 줬어요. 그럼 댓글 주룩 달리고 많은 엄마들이 제 갔던 여정을 프린트해가 그대로 가고. 저는요, 또, 지금 뭐 하더라? 유명한, 지금 뭐 정부에 무슨 위원장 맡고 있는 옛날에 문화관광부 장관 하던 유흥준 교수라고, 영남대 미학과 교수 있죠. 이분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썼잖아요. 저는 그거 읽고 그대로 다녔어요. 아이 데리고. 그분이 자기 대학원생 제자들 데리고 잤던 여관에 가서 저도 자고. 이런 식으로. 정선에 가면 옥산장이라고 있거든요. 정선, 아리랑, 뭐, 아우라지, 이런 쪽 갈 때는 그런 식으로. 근데 요즘 엄마들은 다 저보다 잘하더라고. 그죠? SNS가 발달하고 정보의 공유가 쉽고 또 요즘 캠핑, 뭐 그램핑 이런 거 많이 하시고 이래가지고 직접 경험을 많이 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런 한계가 있죠. 아이들 어리고 또 학교 생활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간접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한 거 말고 다른 아이들이 경험한 것을 내가 독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책 읽기를 통해서 생각하는 힘이 자란다는 게 그런 이유예요.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의 경험을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내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텍스트를 자꾸 읽으니까 당연히 에어컨 껐어요. 갑자기 왜 덥노? 저는 어떤 학교 갔다가 에어컨 안 틀어줘가 쓰러져 죽을 뻔했어요. 이래봬도 제가 나름 인기 있어가지고 지금 원래 60군데 초등학교를 가는데 아니 진짜로 절도할 뻔했어요. 여러분들은 앉아있으니까 춥죠? 에어컨 틀면. 저는 말하면요 열이 나잖아요. 온도가 높아가. 그래서 제 쓰러지면 난 몰라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꾸준히 읽으니까 당연히 텍스트에 대한 이해 능력이 향상되고 이걸 독해력이라고 불러요. 독해력이 향상돼야 하는 거죠. 또 책을 많이 읽으면 당연히 어휘력이 풍부해져요. 상식이죠, 상식. 그리고 좋은 어린이 책을 읽으면 창의력이 자라요. 창의성. 전집 말고요. 전집은 뭐 장점과 크기 똑같고 표지 똑같고 뭐 활자 똑같고 뭐 이렇죠. 획일적이거든. 근데 진짜 좋은 어린이 책 그림책 한번 만나보면요. 어떤 데 신경질 난다니까? 크기가 다 달라. 남자들은 군대 문화에 익숙해 있는데 처음에 어린이 서점 가가지고 책을 사니까
아, 크기가 다다. 어떤 그림책은 너무 커가지고 책꽂이 꽂히지도 않아. 어떤 책은 길쭉하게 튀어나와 있고요. 뭐, 하여튼, 뒤죽박죽 뭐 이래가지고 뭐가 정리정돈이 안 돼. 그래가 막 부부싸움 한 적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다양한 질감, 또 기법, 그죠? 장정, 디자인, 뭐 다 다른 이런 좋은 어린이 책들이 우리 아이의 창의성을 자라게 하는 거죠. 신기하더라고. 또 책을 많이 읽으면요, 집중력이 자라죠. 게임을 많이 해도 집중력은 자라요. 근데 그 집중력은 공부하는데 쓸모가 없어. 그죠? 공부에 필요한 집중력은요, 책 읽기를 통해서 향상돼야 돼요. 여러분들 또 어떤 엄마들은 착해가지고 순진해가지고 집중력 키운다고 바둑학원 보내더라? 바둑 두는데 필요한 집중력하고 공부하는데 필요한 집중력은 달라요. 바둑 두는 프로기사들은 정말 머리 좋거든? 근데 걔들 공부한다고 다 공부 잘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공부 잘하는 애도 있어. 근데 일반적이진 않죠. 책을 읽으면서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좋죠. 이걸 통틀어서 인지 영역의 발달 이렇게 불러요. 아, 우리 아이는 키워보니까 진짜로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는 학원 한 번도 안 다녔어요. 피아노 태권도도 안 다녔어요. 미술 학원도 안 다니고. 좋은 어린이책을 꾸준히 읽다 보니까 꼭 구태여 다른 사교육을 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희한하게 주제가 또 이거 평생 공부에 미천을 받는 초등 독서라 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실제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아이가 희한하게 좋은 어린이책을 꾸준히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향상되는 거죠. 그 덕분에 옛날에 우리 와이프하고 부부싸움 한 적인데 우리 와이프 자꾸 피아노 학원 보내자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너무 좀 이렇게 예민하고 성질이 못됐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와이프가 하는 말은 다 거역하고 싶은 거라. 그래가지고 내가 막 말대꾸 한마디 했잖아요. 여보, 초등 교과 과정에 왜 피아노 과목이 없노? 음악으로 충분하니까 없는가 아이가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 와이프가 포기하더라고. 저 인간하고는 다시는 말을 섞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건 에피소드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가능하면 이제 사교육을 이렇게 의존하지 않고도 아이가 잘 자라더라고 실제로. 더우니까 자꾸 다음 말할 생각이 안 나네요. 일부러 끈 거예요? 나오고 있어요? 자켓 벗으라고요? 그럼 녹음기 지금 이걸 내 주머니에 넣어놨는데. 아니, 더우면요, 제가 다음 말할 생각이 안 나요. 멍해져서. 진짜로. 이거 꼭 비유하자면요. 중앙집중실이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안 된다고? 아, 그래요? 안 되겠다. 옷 벗자, 그럼. 혹시 제가 중간에 버벅거리면 이거 제 탓이 아니라고 생각해 주세요. 온도 탓이라고. 근데 이걸 비유하면요, 마치 콩나물 키우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옛날에 어른들이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 키우거든요. 밑에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고 물이 다 빠져나가요. 위에서 물을 부으면 얼핏 보기 물이 다 빠져나갔죠. 근데 사실은 콩나물이 물이 일부를, 수분의 일부를 머금고 있다가 콩나물이 쑥쑥 자라요. 책 읽기가 이거 비슷하다니까.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저기 뭐 책을 읽어 뭐 하겠노 싶어. 어떤 엄마들은 책 읽지 말고 공부해라 이렇게 하더라고. 답답해 죽겠어요. 초등 저학년 시절에 책 읽기처럼 좋은 공부가 없는데도 엄마들 생각에는 이 아이들 그 저학년 아이들 작은 그릇에 뭘 자꾸 뭘 담고 심죠. 근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작은 그릇에 뭘 담는 게 아니라 그릇의 크기를 넓히는 작업. 이걸 어릴 때 해야 되거든요. 신기하게도 좋은 어린이책을 계속 읽고 이러면요, 저런 인지적 요소들이 자라서 아이들 그릇이 커지는 거죠. 실제로요. 제가 뭐 많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우리 아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이에요. 교육감님이 바뀌었어요. 지금 교육감님은 이제 대구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화두를 행복이라고 생각하죠. 우리 아이 때는 이제 교육감님이 창의력,
신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취임하자마자 갑자기 뜬금없이 대구광역시 창의력 경진대회를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 초등학교 190개가 있었는데 190개에서 6학년 대표 한 명씩 다 뽑았어요. 그러니까 대구 교대에 모았어요. 그리고 대구 교대 교수님들이 출제하는 8문제를 해결하는 창의력 경진대회를 열었어요. 우리 아이는 뭐 조그만 초등학교 다녀가지고 학급수가 6학년 학급수가 3학급밖에 안 되고 이래가지고 운 좋게 이제 학교 대표를 뽑혔죠. 가서 8문제를 풀었어요. 수학 2문제, 국어 2문제, 사회 2문제, 과학 2문제. 8문제를 해결하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나오더라고. 데리고 집에 왔더니 애가 그날부터 계속 발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표 기다리지 말아 했어요. 상처받을까봐. 아빠는 너를 멀리 보고 키운다 하면서. 너는 수능 때 네가 최대한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빠가 키우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위로를 했어요. 근데 애는 제 위로는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 발표 날을 기다리더라고. 홈페이지 들락날락 하면서. 그러니까 진짜 발표 날 때 우리 애가 5등 했어요. 거기서. 이게 동메달이에요. 우리 집 가보. 작년까지는 제가 이거 못 찾아가지고 안 보여드렸는데 원래 5월달에 긴 연휴가 있을 때 강의가 없어가지고 우리 애 방 청소하다가 발견했어요. 1등 한 명이 은메달 주고요. 2등, 3등, 4등에게 동메달, 은메달. 5등에서 9등까지 동메달 줬거든요. 그때 대구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 각 학교 대표 다 나왔어요. 초등 고학년, 5, 6학년 대구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 주로 어디 있는가 하면 경북대학교 과학경제교육원. 거기 가면 있죠. 그때 대구에서 제일 똑똑한 애가 있었는데 도원초등학교 다녔어요. 그때. 도원초등학교 6학년 노희수라고. 내 이름도 아니죠. 뭐네. 걔는 도원초등, 도원중학교 나와가지고요. 한국과학영재학교 부산에 갔다가 2학년 때 프린스턴 갔어요. 완전히 대구가 난 천재라니까. 걔도 근데 이대에 나와가지고 1등 못했잖아. 걔 2등 했어. 2등. 걔는 알아주는 애거든요. 중학교 때는 내 대구에서 가장 수학과학을 잘하는 애였어요. 근데 거기에 이 듣보잡 우리 아이가 나와가지고 너무 신기하죠. 이건 한 예에 불과해요. 시간만 많으면 이런 이제 그 사례를 많이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신기하게도 좋은 어린이책을 꾸준히 읽으니까 그죠? 보이지 않는 실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일본의 어느 학자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사고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집중력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숨은 실력이라고 불렀어요. 단원평가나 기말고사로 측정할 수 없는 실력, 이게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실력이야 여러분들 저보다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집집마다 지금 곡소리 나고 있죠. 기말고사 준비한다고. 넘기는 문제집 사다가 막 아이고 그거 10분만 집중하면 한 바닥 쳐낼 것 같은데 애들 질질질 끌고 있죠. 저도 옛날에 해봐서 다 알아요. 미친다니까. 어떻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애들 쪼아가면서 한락하면 막 저녁 내에 김나죠 머리에서. 그러다가 한 번씩 또 뚜껑 날아가잖아요. 애 키우다 보면 우리가 다 정신병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죠. 병명은 충동조절장애예요. 저는 중증 충동조절장애 환자예요. 이상하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이제 학교 못 다니고 고생하면서 이렇게 자랐으니까 우리 애는 정말 돕고 싶었거든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고.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마음은 원이되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니 그놈의 수학 공부 시키다 오답 나오는 거 보면 용서가 안 되네. 제 성질 급하게 생겼죠. 그래서 저는 아이고 부모 교육 받거나 책 읽어보면 나전달법을 사용하래. 애의 잘못이나 행위를 지적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느낀 엄마의 감정을 표현하라는 거야. 그래야 애가 자존감에 상처를 안 받는다고. 영어로 하면 아이메시지 기법 하죠. 나전달법. 아이고 그놈의 나전달법 하면 쓸락하여. 애야 아빠는 네가 수학 공부를 하다가 집중을 안 해서 자꾸 틀리니까 속이 아주 상하단다. 이거 뭐 연기도 아니고. 저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바로 야 이 새끼야 정신 안 차리나 하면서 일단 가까이 있으면 머리 한 대 쥐바꿔요. 정신 차려서 문제 다시 읽으라 하면서. 근데 정신 차리라고 문제 읽으라 했는데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정신을 놔요. 아빠 무섭게 막 고함 주니까 갑자기 눈동자에 초점이 풀리면서 아빠를 못 쳐다봐. 그럼 문제 못 읽는 거지. 이제 어버벙하여가 뭐 더 횡설수설하고 있어요.
지금도 미안한 부분인데요. 근데 이게 조절이 안 되잖아? 그렇게 있으면 더 우라통 치밀져요. 이게 아니었는데, 그죠? 이게 아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지, 이제. 나중에는요, 풀리던 문제집들 많아가지고 머리통 몇 통 때리다가, 니 같은 건 공부할 자격도 없어. 하면서. 문제집 몇 장 째가지고 쓰레기통에 쳐봤고요. 어머니들 이런 일 버리고 나면 어때요? 내일은 내가 꼭 정신과 가봐야지 이런 생각 들고. 정신과 가서 신경안정제나 항우울제 복용하면 되는데, 근데 그것도요, 약이 듣는 증세가 있어. 어떤 증세에 약이 듣는가 하면요, 풀타임 사이코일 때. 근데 이거 충동 조절 장애는요, 풀타임이 아니고 맥시멈 2시간. 2시간 지나면 정신이 항상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내 정신 돌아오면 다시 이제 쓰레기통 뒤져가지고요, 쨌던 문제집 다시 펴고 스카치 테이프 붙이고 애가 원상복구 시키고 애 방에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애 침대 밑에 무릎을 꿇고 애 손을 꼭 잡고 회개하는 거죠. 회개. 아빠가 불안해서 그랬어.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우리 아이들은 자기만큼 잘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우리가 불안해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 원인 모를 자녀교육을 하다 보면 아이를 키우다 보면 크게 세 가지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불안감이죠. 둘째는 혼란스러움이에요. 눈높이를 해야 될지 싱크빅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 유아기 때 뭐 영유를 보내려고 해도 원더랜드를 보내야 될지 폴리를 보내야 될지 아니면 아파트 앞에 있는 스펀지를 보내야 될지 이게 진짜 혼란스럽거든요. 시간만 많으면 우리 유치원 보낼 때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유치원 대구로 네 군데를 직접 내가 가서 인터뷰 다 하고 이랬어요. 이런 얘기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제가 왜 충동 조절 장애 증세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어떤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릴 텐데 혹시 저기 되게 잘난 척 하네 이렇게 들으실까봐 그게 아니라는 점.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한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 이걸 인정하고 이제. 그렇지만 실패만 다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저는 특히 중고등학교를 못 다녔기 때문에 아이 공부에 대해서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그 많은 애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가 다 자랄 때까지 제가 직접 모든 교재를 선택하고 공부 계획을 짜고 이걸 제가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사고도 많이 쳤겠죠.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일기에다가 아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저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는데. 체육기가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푸르미닷컴 다 들어갔다가 들락날락 하죠? 왜 이렇게 체육기가 중요하다는 게 왜곡됐는가 하면요. 사실은 우리 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푸르미 아빠가 책을 냈어요. 푸르미 이렇게 영재를 키웠다. 푸르미하고 푸르미 동생을 유치원도 안 보내고 유치원 보낼 돈 가지고 책을 사서 읽겠다는 거라. 근데 자세히 들여다봐서 다 읽어보면 그죠? 푸르미 아빠는 좋은 어린이책 어떤 책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웅진 아저씨가 자기 집에 들락날락 하면서 와이프한테 추천한 밀어주는 전집을 그대로 사서 다 읽었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영재됐다 하니까 온 대한민국 엄마들이 그렇게 하면 영재될 줄 알고 그래가지고 푸르미닷컴 만들어가지고 막 그 책이 책 읽기가 참 중요하다 이 사실을 온 나라에 퍼뜨리는 데는 아주 큰 공헌을 했어요. 장안의 베스트셀러가 됐고 제가 그 책 읽고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몰라요. 첫째 이유는 이런 책 내가 내야 되는데 선수 쳤네 이런 생각. 푸르미 아빠하고 저하고 동시대 사람이고 푸르미는 우리 애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우리 애가 2월생이라서 학교를 한 해 일찍 들었어. 그 유엄마도 보니까 막 푸르미닷컴 들어가가지고 종교처럼 막 하죠. 안타까운 일인데. 여러분들 나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경험도 한번 되살려보고 제가 이제 이거 마라톤 보통 출전하게 되면 마라톤 코스를 답사하거든요. 선수들이 감독하고 코스를 알고 뭐 준비를 하고 뛰고 해야 되는데 우리 젊은 엄마들은 대부분 코스를 제대로 모른 채로 그냥 옆집에 편내 하는 대로 막 닥치는 데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수능 때부터 이제 코스를 거꾸로 내리면서 한번 답사해 보려고요. 여러분들 다 경험했죠?
수능고사장 가면 1교시가 국어예요. 16절지가 아니라 8절지로 16쪽이 되는 시험지가 주어져요. 사실은 책 같죠. 책 두께, 책 두께. 거기다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긴장되는 시험이고요. 어떤 여학생은요, 활자가 안 보인대. 긴장이 너무 해가지고. 그래서 우왕청청 먹기도 하고 막 이러죠. 그리고 수능 치기 전날은 항상 국어 지문을 그냥 읽어라 이렇게 말하죠. 그 지문이 익숙해져야 당황하지 않으니까. 근데 막상 첫 교시 시험 문제집 받아들면요, 긴 지문 주어져 있고 문제 달랑 3문제 있어요. 그럼 허덕이면서 지문 다 이해하고 문제를 풀러 내려왔어? 근데 다시 올라가래. 밑줄 친 기억부터 미음까지 중에서 용법이 다른 것 하나를 고르시오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지문 다 읽었는데 또 가서 기억 읽어보고 니은 읽어보고 아리까리하게 미음까지 다 읽어보고 거기서 정답 하나 고르고 막 이래야 되죠. 그 문제 3문제 달랑 풀면 이제 안심을 하면서 페이지를 딱 넘겨요. 뒷페이지 넘기는 순간 또 같은 양의 지문이 턱 가로막고 있어요. 이걸 정해진 80분 동안 다 풀어내는 수험생은 한 교실 3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거 수학처럼 엎어놓고 잘 수도 없어. 수학 같으면요, 다 엎어놓고 자니까 안 쪽팔리거든요. 근데 국어 시간에는 이거 우리말로 되어 있어가지고 엎어놓고 자기에는 뭔가 찝찝하고 이래가지고 끝까지 푼다니까? 끝까지 풀다 보면 결국 시간이 부족하죠. 큰일이에요. 어릴 때부터 책 읽기가 중요하다는 걸 대한민국 엄마들 모르는 엄마들이 없는데 이상하게 관념이에요, 관념. 그래서 막상 그 아이들이 커서 수능을 쳐보면 우리말 시험인데 독해 능력이 부족해서 시간이 부족하다니까요. 국어는 그러니까 시간 싸움이에요. 그래서 막 진짜 느린 애들은 10문제씩 찍고요. 그래도 열심히 한 아이들은 뭐 서너 문제 찍고 이러죠. 한 교실에 시간 내에 다 이걸 풀어내고요. 그 마킹한 다음에 가져간 수험표 뒷면에 적절, 그래야지 저녁에 가채점 하니까 그걸 하는 아이들이 한 교실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예요. 이상한 일이라니까. 책 읽기가 중요하다는 거 다 알았는데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내려오면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입시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본격적인 입시니까. 고등학교 입시에서 핵심은 뭔가 하면 수학이에요. 수학이 대학을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공부 시간에 60%를 수학 공부하고 30%를 영어 공부하고 나머지 10%를 사탐, 과탐 해야 돼요. 국어 공부할 시간이 따로 없어요. 우리 영남고등학교 나왔어요. 영어 1학년 딱 들어가니까 그 모의고사 성적 좋은 순으로 50명인가 60명을 뽑아가지고 뭐 심자반, 그럼 일반 야자 말고 따로 모아가지고 우리가 그거 가지면 정신병동이라고 하면서 하얀 벽에 페인트 칠해놓고 독서도 60개 갖다 놓고 성적순으로 쫙 일렬로 앉히는 거야. 그래 저보고 빨리 내 여기서 빼도록 하더라고. 근데 담임한테 가서 항의해가지고 뺐잖아요. 우리는 일반 야자를 했는데 애가 그거 딱 들어가 보니까 야자 시작하는 벨이 울리잖아요. 일제히 애들이 딱 꺼내는 책이 전부 수학이 정석.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면 수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책 읽고 할 시간 없어요. 늦었어요 이미. 자, 이 아이들이 중학교 때 내려와요. 자, 중학교 때는 이미 다 컸죠. 엄마들이 뭐 자녀교육에 관한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이놈들이 엄마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문 닫고 더 가뿐다니까. 엄마 앞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 나는 순간 연속극처럼 다리 풀려서 스르르 주저앉아요. 말 안 듣는다니까. 거기다 이 스마트폰 다 들고 있지. 머신마들은 게임하고 있어요. 롤 하거나 뭐 여자애들은 SNS 하고요. 그래도 일부 좀 카리스마 있는 엄마들은 안타까우니까 책 읽기 시켜야 되는데 책은 안 읽고 습관 안 돼 있고 이러니까 저 법무동 같은 데 가면요, 뒷골목에 오피스텔에 국어 논술 전문 학원 많거든요. 그런데 보내는 거라 비싼 돈 주고. 거기 가면 뭐 배워요? 좋은 책 한 권 읽겠죠. 그게 아니고 멍 때리는 기술 배워.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대치동 유명한 이범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다 하는 말이죠. 요즘 뭐 종편에 뜨는 뭐 최진기인가? 그런 애들 다 수능 강사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전기세 내고 아이들은 멍 때리는 기술 배우고. 이미 다 컸는데 뭐 그때 뭐 책 한 권 읽겠지. 오산이죠, 오산. 자, 다시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때로 내려와요. 고학년 때는 그래도 사춘기 막 시작될 무렵이지만 그래도 아직 엄마들이 고함 지르고 뭐 던지고 막 뚜껑 날아가고 이러면 좀 쫄거든. 그래가지고 책을 들어가면 애들이 엄마 무서워가지고 뭐 들고 있어. 들고 있는 거 보면 전부 Y 들고 있어. 학습만 하는 Y 들고 있어. 책 읽기 습관이 안 잡혔으니까.
보다 안 되면 어떡해요? 할 수 없이 또 책 읽기 관련 뭐 해야지. 웅진 북클럽, 뭐, 주니어 플라톤. 또 뭐 있더라? 한우리 독서논술. 뭐 이런 거 해야 되죠. 그런 거 하면 전문가들 일주일에 4권 정도는 한 달에 4권 정도는 추천해주고 하니까 혹시 책 읽겠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참 어려운 일이죠. 저학년 때로 내려오면 드디어 여러분들이네. 책 읽기는 안 하고 있고, 그죠? 읽으라 하면 학습 만화 들고 있고,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거 할 수 없이 뭐예요? 국어 관련 학습지. 심지어는 또 언니들이 꼬시면 장원 한자까지 하더라고요. 뭐 우리말에 또 70%가 한자로 되어 있고, 이 계산해서. 장원 한자 해가지고 한자 자격증 따놓으면 뭐, 나중에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된다. 이런. 그리고 유아 때부터 좋은인지 뭐, 이제 어떤, 이 동네에서 유명한 유치원 보니까 막, 유치원 때부터 한자 자격, 뭐 급수 따더라? 8급, 7급 해가지고 나중에는 뭐 3급까지 막. 그러면 뭐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된다고 사기치고 있어.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이 200개 있거든요. 그 200개 대학 중에 한자 자격증 가지고 갈 수 있는 대학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영남대학교 한문교육과도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입시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제 막 불안하고. 그래서 국어학습지 기본으로 하고 막 하죠. 제가 죄송한데요. 여러분들 다 하고 있는데 이런 초쳐서 미안한데 내가 오늘 보고 안 볼 각오하고 이제 제 진심을 말씀드려요. 제 조카한테 말한다고 생각하고 어린 시절에 학습지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사용할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자고 뭐 놀고 밥 먹고 학교 가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애들이 사용할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 시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이 문제거든요. 이 경제학의 문제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 끝나고 오랜만에 엄마들 만났다고 돈 10,000원을 들고 가서 점심을 사 먹어봐요. 그러면 10,000원짜리 티셔츠를 살 기회를 점심 먹는 식당에 비용으로 지불하는 거라. 표면적으로는 돈 10,000원을 지불하는 것이지만 이건 티셔츠 한 장을 살 기회를 비용으로 지불하는 거죠. 제 말 알아들어요? 이 기회비용이라고 불러요, 경제학에서. 자, 우리 아이들이 가용한 시간이 있다고 칩시다. 이 시간에 학습지를 하면 좋은 책을 읽으면서 아까 말한 인지 영역이 발달할 시간을 기회 비용으로 지불하는 거죠. 그걸 놓치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물론 그 불안감을 모르는 바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문제집을 하거나 학습지를 하는 것은 아이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있는 실력을 확인하는 용도예요. 공부를 진짜 잘하려면요. 공부 시간의 60%를 개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30%를 개념을 확인하는 거죠. 나머지 10%는 실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생들이 뭐 실전 연습할 거 없죠, 사실은. 그래서 가능하면 문제집은 줄이는 게 좋고요. 안 하는 게 좋고요. 그 시간에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좋은 논의책을 빌려서 꾸준히 읽어주는 작업. 이것처럼 좋은 영재교육이 없다니까. 선행학습으로 치면요. 이보다 더 좋은 선행학습이 없어요. 사교육으로 치면 좋은 논의책을 꾸준히 읽어주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사교육이 없다니까요. 아까 콩나물 자라듯이. 근데 이건 눈에 보이지 않아. 우리 아이의 사고력 이게 눈에 잘 안 보이죠. 단원 평가나 기말고사 측정이 안 돼.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넘기는 문제집 풀면서 한 바닥 풀어서 뭐 체크하고 동그라미 하고 이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공부한 것 같고 막 이렇죠. 근데 이런 공부 방식을 보고 입시계에서는 양치기 학습 이렇게 불러요. 주로 문제를 많이 풀어서 문제집의 양으로 승부하는 이런 공부 방식을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공부 방식이라고 하고 이걸 자조적으로 말하기를 수험생들이 양치기 학습 이렇게 말해요. 왜 거짓말 맨날 하는 양치기 목동 알죠? 그 양자하고 문제집의 양하고 발음이 똑같거든. 그래서 일부러 자조적으로 양치기 학습법 이렇게 불러요. 이걸 초등 저학년 때부터 너무 익숙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 아이들의 이 성장 과정을 운동 경기로 비유하자면 육상으로 비유하자면요 마라톤이죠. 마라톤 긴 레이스예요. 단거리 경주가 아닌 거죠. 단거리 경주 같으면 정말 출발이 중요해요. 1, 2학년 때 성적이 막 인생을 결정하잖아. 단거리 같으면 그래서 출발부터 그냥 서서 뛰는 게 아니라 딱 엎드려서 꾸부정하게 해가지고 뒤에 스타팅 블럭을 발을 받치고 있다가 총을 쏘면 바로 튀어나가죠. 그래서 10초 만에 승부가 나요. 근데 우리 아이들 인생은요 이번 기말로 승부 나는 게 아니라니까. 엄마들은 뭐 기말고사 치고 나서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의 올백이다 하면서 너희는 몇 개 들렸노? 하면서 전화 막 서로 돌리고 막 이러죠. 나는 올백이다 그냥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 근데 요즘 애들 보니까 뭐 두 과목 올백이 돼. 두 과목 100점이 올백 하더라고. 아이고, 옛날에 우리 때는 8과목, 9과목 올백이다야 올백이라고 인정했거든요. 요즘 이제 점점 아이들 학습 부담 줄이고 있죠. 그래서 과목 수도 줄이고. 좋은 학교는요, 기말고사 2과목밖에 안 쳐. 3, 4학년들. 여기는 몇 과목 쳐요? 5과목 쳐요. 근데 아이들이 보면 이상하게 책을 안 읽으니까 엄마들이 답답해서 자꾸 학습지 시키고 하거든요. 어린 시절 그래도 책 좀 읽었던 것 같기도 한데 학교 가고 나서 이상하게 학습만 하나 들고 있고 책 읽는 습관이 잘 안 잡히고 이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어릴 때부터 첫 단추가 잘못, 제 생각인데요. 어릴 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그래요. 제가 이 사진 보여주니까 많은 엄마들이 언제 우리 집에 왔다 갔어요. 저 진짜로 아는 집 사진을 찍은 거예요. 몰래. 어떤 집인지 안 드러내려고 일부러 제가 책만 보여드리는 거죠. 가고 엄마들이 밝아가지고 저건 뭐다 하면 다 알더라고. 조수조까지는 뭐고 뭐 조수조까지는 뭐고. 엄마들이 불안해가지고 우리 애가 잘 크기는 바라고 그죠? 책이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어떤 책이 좋은지는 모르겠고 이러니까 그냥 아까 그 커피 마시러 같이 올라갔던 언니한테 꼬시켜가지고 이렇게 막 적금도 깨고 막 남편 몰래 꼽을 쳤던 비자금 다 털어가지고 막.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게요. 아니 그냥 얼핏 보기에도 책 읽고 싶은 분위기 있나요? 뭐가 좀 답답하고 막 이렇지 않아요? 온 방에 예를 들어서 애 방에 이걸로 이렇게 삼면이 둘러싸여 있다고 치면 어떤 애는요 막 뭐가 나를 짓누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꿈에 나타날 것 같다. 이건 상식인데요. 우리 애들이 항상 금방금방 자라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이 아이들 옷 살 때 100번씩 한꺼번에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신발도 그렇고. 근데요 애들 정신적 영역은 훨씬 더 이 물리 신체 영역보다 훨씬 더 예민한데 어떻게 아무 생각도 없이 이렇게 책을 막 사서 도배를 하는지 몰라. 어린 시절에 아이들 정신적 영역은 아주 예민하거든요. 조금만 트라우마가 생겨도 이게 평생 가요. 그러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아이의 성장과 함께 거기에 적절한 수준의 책을 공급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과도하게 저렇게 해놓으면 애들이 아예 엄두가 안 날 가능성이 높고요. 저도 어릴 때 이 분리불안이 생겼는데 지금도 분리불안이 있어.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친척집을 갔는데 엄마가 삼형제를 키워야 하니까 정말 단돈 10원도 아끼시던 분인데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제 엄마 공장이 이제 문을 닫게 돼가지고 다른 공장에 임시로 가니라고 기숙사 들어가게 됐어.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친척집에 하나씩 각각 보내지게 됐는데 서울에 있는 외삼촌 집에 이제 저는 큰 외삼촌 집에 동생은 장원 외삼촌 집에 가는데 그때 요즘 말로 하면 무궁화호를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10원도 아끼시던 분이 무궁화호 안에서 그 구름막 끌고 다니면서 뭐 팔죠? 홍익회라고 하는데 거기서 파는 삶은 계란 3개 100원 그걸 우리 엄마가 과감히 100원을 내고 사더라고. 그래가지고 정성껏 까가지고 삶은 계란을 우리한테 하나씩 나눠줬어요. 저는 어릴 때 그게 무슨 장면인지 몰랐어요. 우리 엄마 웬일이고 이렇게 생각했거든. 나중에 내가 어른이 되고 나서 우리 애 유치원 다닐 때 2박 3일 캠프 간다는데 우리 애가 2박 3일 나를 떠난다는데 얼마나 막 마음이 아프고 막 가슴이 미어지는지 막 또 편지 써서 보내면 뭐 무슨 밤에 뭐 촛불 뭐 할 때 막 읽어주고 한다네. 근데 편지 쓰면서 막 눈물을 막 먹같이 흘리면서 편지를 썼거든. 근데 갑자기 그때 우리 엄마가 그 기차 타고 가면서 우리한테 삶은 계란 사주던 생각 나는 거라. 그때 이후로 저는 분리불안이 있어요. 엄마는 그때 가슴이 미어졌겠죠. 내가 잘 몰랐는데 우리는 그때 다 몰라요. 여러분들 뭐 보면 친정엄마한테 상처받은 것도 있고 막 이렇더라고. 근데요 그때 친정엄마는 그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랬던 거죠. 지금 우리 엄마가 생각하니까 우리 엄마를 생각하니까 우리 엄마가 우리를 뭐 친척집 버리고 싶어서 버렸겠어요? 그죠? 그 상황에서 그게 유일한 최선의 길이었기 때문에 과원에 안 보내고 친척집 보낸 거라. 근데 저는 그 분리불안 때문에 지금도 우리 와이프 내가 3번 전화가 안 받으면요 내가 돈다니까. 그래가지고 막 50번씩 계속 전화하잖아요. 아니 우리 와이프 학교 회식한다고 늦게 들은데 그러면 저는 막 빨리 들으라고 막
하니까 우리 아빠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상한 정신과 남편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휴대폰 꺼놔본다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요. 우리 아이들의 어릴 적, 이 정신적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책 읽기는 그렇게, 이제 그냥 막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양계장에서 닭 키우듯이 하면 안 된다. 제가 양계장 가보니까 닭이 일생 동안 낳을 달걀의 개수가 정해져 있다더라고. 그래서 양계장에서는요, 24시간 불을 켜놓고 음악 틀어놔요. 그 닭들이 신나가지고 계속 알을 정상적으로 놓는 게 아니라 빨리 놓는 거라. 빨리 놓고 폐기되면 파는 거지, 이제 통닭집에. 그리고 아까 교장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융합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뭐 4차 산업혁명 기사코. 그리고 어릴 때 보면요, 언니들 따라서 또 고시키가 교육받으러 가죠. 교육받으러 가면 메이저 전집 출판사도 이렇게 급조요. 0세부터 2세까지 자연관찰, 2세부터는 뭐 세계 명작. 이거 제가 지는 게 아니에요. 교육하는 내용을 내가 그대로 가져온 거라. 4살 보고 세계 문화를 공부하네. 6세 때는 경제와 역사를 전집으로 읽어야 되는데, 왜 이런 줄 알아요? 경제와 역사가 수능에서 사회탐구 과목 중에 제일 어렵거든. 그게 어디서 알려져가지고 엄마들이 미리 유아기 때부터 사회탐구 전집, 과학탐구 전집, 이 출판사에서 나왔더라. 대유행을 막 하고 이러더라고. 왜 그런가 하면요, 지식 중심의 책 읽기를 하면 우리 애가 공부 잘할 줄 알고 이런가. 완전히 길이 어긋난 거죠.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 한 개인이 많은 지식을 외우고 있는 것이 똑똑하다는 소리 듣던 시대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은요, 지식과 정보는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공개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더 창의적인 컨텐츠를 새로 생산해내는가, 이런 능력, 융합 능력이죠. 이걸 또 통섭이라고도 하고. 새로운 시대는 이런 이제 그 능력이 요구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지식을 많이 집어넣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전집 많이 읽은 어떤 꼬마가 잠수네 아이인데, 제가 강원도에 무슨 펜션에 놀러 간다고 하니까 잠수네 엄마들이 많이 놀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놀러 따라온 꼬마들하고 제가 축구를 했거든요. 상대편 골대에서 골킥을 보는 애가 7살짜리 꼬마였어요. 그 당시에. 제가 막 공을 몰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꼬마하고 1대1이 됐어. 제가 뭐 꼬마 앞에서 뭐 발로 무슨 강슛을 하겠어요? 근데 얘는 이제 어른이 공을 몰고 와서 지가 골킥이 되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간이 이자까지 철렁거려요. 간이 이자까지 떨어져요. 이렇게 한다니까. 보통 우리는 겁나요, 무서워요 하는지, 얘는 전집을 너무 잘 읽어가지고 간과 이자의 위치를 다 알고 있다니까. 근데 웃자고 한 이야기인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하니까 지식 중심의 책 읽기를 하다 보면 동화책 같은 거 시시해서 못 읽어. 그러니까 책 읽기 습관이 이제 안 잡히는 거죠. 사실은 책 읽기는 자기 이야기를 다룬 책, 이런 걸 읽어야 되거든요. 동화책이요, 그림책. 어릴 때는. 그래야 이제 책의 재미를 느끼거나 감동을 막 맛보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 여기 대진초등학교 나온 꼬마가 있는데, 지금은 꼬마가 아니지만, 얘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아까 다니던 어린이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얘는 이제 책을 아주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책의 맛을 이미 안 거라. 그래서 꾸준히 이제 책을 사러 왔는데, 어느 날은요, 자기가 읽고 있던 책을 들고 왔어요. 보니까 끝에 한 10쪽 남았는데 안 읽고 책 날개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그 10쪽을 보호하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또 책을 사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니 왜 다 안 읽고 책 사러 왔노? 하니까 애가 하는 말이, 이거 너무 재밌어서 끝나면 너무 아쉬웠어요. 아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책 사러 왔어요. 얘는 책이 주는 뭘 안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꼬마들 중에 엄마 이건 슬퍼서 못 읽겠어 이런 거 있어요. 얘는 책의 맛을 안다는 뜻이죠. 근데 자기가 그 슬픔을 감당할 아직 나이가 아니니까 난 슬픈 거 싫어 이렇게 말하는 꼬마들이 있어요. 어떤 책은요 또 깊은 감동을 주죠. 나의 라이머렌즈나 뭐 이런 거 읽어보면요 정말 큰 감동을 주거든요. 또 뭐 우동 한 그릇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큰 감동을 받거나 아니면 너무 슬프거나 아니면 낄낄거리면서 막 재미있게 웃거나 뭐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게 책을 읽는 맛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습관이 돼요. 아까 그 대진초등학교 3학년짜리 그 꼬마는 그 후에 대진중학교 졸업하고요 대구과학고등학교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카이스트 4학년. 제가 연구소를 연다고 하니까 얘가 제가 읽었던 책을 전부 우리 집 연구소에 다 기증했잖아요.
그러니까 책의 맛을 어릴 때부터 경험하게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집어넣으려고 해, 지식. 그리고 또 책 읽고 나면 저기 읽었나 싶어가지고, 아까 물 빠져나가면 콩나물 자랄까 걱정이 돼가지고 쫓아가 묻는다 또. 이 다 읽었나? 주인공이 어떻게 됐는데? 그래, 공부 열심히 하라 카더나 말라 카더나. 동생하고 사이좋게 지내래 말래 뭐 이렇게 하고 있어. 엄마는 또 바빠서 책 못 읽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해야 되는데 내용을 모르고 질문을 못 하잖아. 그걸 또 생각해서 또 친절한 전집 출판사들이 문제지를 만들어가지고 책 끝에다가 두 쪽, 세 쪽 붙여준다. 그리고 또 그게 좋은 책이라고 언니들이 딱 막 홍보를 해. 그럼 또 순진한 우리 어린 엄마들이 그 좋은 전집인 줄 알고 이거 안 사면 큰일 난다 하면서 막 빚내가지고 사고 막. 아이고. 제가 젊을 때 강의할 때는요, 저거 빨리 갖다 팔아라 했어. 왜냐하면 애 학교도 가고 나면 저거 쳐다보다가 애 얼굴 쳐다보다가 본전 생각 자꾸 나거든요. 저거 쳐다보다가 애 쳐다보다가 어느 날 뚜껑 열린다니까. 언젠간 읽겠지 했는데 언젠간 안 읽고 4학년 돼 보는 거라. 그 뚜껑 열리기 전에 안 그래도 우리 수학 때문에 뚜껑 열리고요. 시댁 전화 한 받고 나면 뚜껑 열리고 이런데 빨리 뚜껑 열리기 전에 이거 내다 팔아라 했거든요. 근데 저걸 용기 있게 처분하는 엄마들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걸 한꺼번에 중고나라 갖다 팔면 인테리어가 무너지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와서는 내 엄마들이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아니 그 정성껏 몇 천만 원 들여서 저거 해놓은 인테리어를 그래 내가 무너뜨리라 할 수 없잖아요. 그래 가서 못 갖다 팔더라고. 그 요즘은 제가 이제 조금 철이 들어가지고 그죠? 좋은 어린이 책을 사는 만큼 빼락하잖아요. 옛날에 막 다 빼락하니까 아니 그 뭐 학습지 다 끊으라 하니까 옛날에 범어동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강의 끝나고 나서 어떤 엄마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찾아와가지고 자기 다이어리를 딱 펴주면서 일주일 외에 스케줄로 있잖아요. 그걸 보여주면서 선생님 이 중에서 뭘 꺼내야 되겠어요? 제가 또 보고 다 끊으라 했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그 엄마 다시는 안 나타나. 제가 엄마들의 불안감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맞는 말만 해가지고 엄마들이 상처가 많이 되고 이렇더라고요. 책 읽기는요, 지식 중심이 책 읽기면 안 돼요. 그러면 오래 못 가. 그래서 애들 다 학습만을 들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책의 맛을 알려면 원래 책 읽기의 핵심은 인문학이죠, 인문학. 이걸 어린이 버전으로 하면 그림책부터 시작해서 동화책, 그죠? 그 다음에 사춘기가 되면 성장소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책 읽기의 중심 줄기가 되고, 이걸 하다 보면 좋은 어린이 책을 자꾸 읽다 보면요, 저절로 여러 분야로 확산돼요. 좋은 어린이 책은 배경에 역사적 사실도 배경으로 있고요. 뭐 이상하다니까. 그래서 점점 학년이 높아가고 독서 수준이 높아질수록 여러 분야로 확산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골고루 읽기라 하던데요 하면서 뭐 사회책, 과학책은 어때요 하고 이런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저학년 때 특히 그림책 읽어야죠. 글밥 많은 책 자꾸 찾지 말고. 아유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갈게요. 제가 동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안 되네요. 저 유명한 노래예요. 엄마들 다 아는 노래죠. 어른들은 몰라요 하면서 뭐 장난감만 사주면 그만인가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마음이 아픈데 뭐 알약 준다고 되나요? 하고 뭐 해달라고요? 사랑해달라고. 왜냐하면 저도 그랬지만 우리가 대부분 아쉬운 게요. 내가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지영역의 발달, 학습 영역에 너무 과도하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아까 말한 우리 병도 생기고, 그리고 애들이 자존감은 우리 때문에 낮아지고. 여러분들 해보면 알죠? 하루 종일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하는 말을 한번 녹음해 보라니까. 어떤 말 보니까 5살 애들이 이제 유치원 차에서 내려가지고 내리는데 놀이터 앞에서 있잖아요. 애가 뭐 없어졌다 하니까 내 목소리 쉴까봐 고함을 흉내를 보네. 가방 똑바로 찾아보라고. 5살짜리 애기인데 애기. 우리가 하루 종일 하는 말은요, 지시, 명령, 그 다음에 확인해보고 잘 안 되거든? 그러면 질책, 비난, 이것만 하고 있어. 어떤 엄마, 1학년 엄마가 하는 말이, 자려고 하루를 열심히 살고 자려고 누웠는데 우라통이 침인데. 왜? 하루 종일 고함 질렀는데 진도 나간 게 없다는 거야. 여러분들 많이 해봤죠?
이상하게 그놈의 학습지 하면 늘 밀리고 있잖아요. 조금만 애가 SRS 주면 이 금방 해낼 건데 이걸 못 해가지고 뭐 질질 끌고 뭐 놀다 와서 하면 안 돼 하고 막. 우리가 너무 공부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져요. 그래가지고 이른바 많은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애 같은 경우에는 손톱을 늘 깨물어가 지가 다 뜯어먹어가지고 어릴 때 손톱을 안 깎아줬다니까. 하도 뜯어먹어가지고 지금 막 그 요드 딩크 있죠. 쓴맛 나는 거 그거 막 손톱에 발라주고 막 손톱 물어 뜯지 말라고. 왜 그렇게 했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런 거죠. 제가 너무 무섭게 그 당시 제 인생에서 만족과 행복이 없는 것이 내가 공부를 충분히 하지 못해서 그랬다. 제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서울법대를 갔어야 되는데 겨우 경대법대를 가서 그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경대법대를 가서라도 제가 사법시험 공부를 했더라면 또 달라질 수 있었는데 제가 경대법대 들어가니까 우리 엄마가 이제 섬유공장에서 일하다가 노안이 와가지고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서문시장 지하에 가면 그 김밥, 국수 이런 거 파는 식당가가 있거든요. 우리 엄마는 거기 취직해가지고 일주일에 얼마씩 받으면서 일했어요. 우리 삼형제들이 중학교도 못 간 삼형제가 우리 삼형제 아무도 중학교 못 갔거든요. 나중에 형이 경대 의대 들어가니까 엄마가 너무 막 서문시장에 떠나가도록 울었대. 우리 엄마 서문시장 떠나가도록 2번 울었어요. 형이 경대 의대 들어가고 나서. 그리고 또 제가 경대법대 들어가고 나서. 그리고 우리 엄마가 제 손을 잡고요. 시내 본영당 선생 가가지고 사법시험 책 쫙 사줬다니까. 너는 머리가 좋으니까 사법시험 공부를 해라. 근데 제가 딱 들어갔을 때가 전두환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지멋대로 대통령이 된 때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지금 바람 앞에 촛불 같은데 내 혼자 출시하겠다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은 그때는 죄악이었어요. 죄악. 그제 운동권이 투신해가지고요. 맨날 도망다니고 국가원법 위반으로 수배받고 막. 그저 대학 들어가서도 공부를 못해서 제 전공은 화염병 던지기 하고 점거농성하고 이런 거예요. 그게 너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아이한테는 공부해라.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정말 아이들이 필요로 한 건 뭔가 하면 지지와 격려 이런 거거든요. 사랑 이런 건데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참 지금 생각해도 감사한 것이 어릴 때 좋은 어린 서점을 만나서 주옥 같은 어린 책들을 읽어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거 읽어줄 때는 내가 미친놈 안 되는 거라. 책의 내용이 너무 따뜻하고 막 언제까지 너를 사랑해 이런 그림책 있어요. 이거 읽어주다 보면 저절로 감동이 돼가지고 막 울고 제가 막. 전 우리 아버지가 30대 후반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도 40을 넘기겠나 싶어가지고 어릴 때 항상 아버지 죽음에 관한 책 많이 읽어줬어요. 아빠가 죽고 없더라도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요, 그 브라질의 성장소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있거든요. 거기 주인공 꼬마 제제가 너무 막 외롭게 살죠. 그러면서 자기 집 뒷마당에 있는 나무하고 이야기하잖아. 오렌지 나무 이름이 뭐더라? 민기뉴인가? 나무하고 막 외로움을 달래는 이야기를 하고 이래요. 그러다가 어떤 자기 인생의 멘토를 만나는 거죠. 볼뚜크 아저씨라고 동네 아저씨를 만나서 정말 큰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이렇게 자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성장소설에서 너무 이제 커야 읽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 이걸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만화가 이희재 씨라고 있는데 이분이 어린이용 만화로 번역해냈어요. 근데 원작보다 더 감동적이라. 지금 절판되고 없어요. 이게 소장용 하드카버로 되어 있는데 와 그거 애하고 읽어주면서요 그 제재가 완전히 내 같은 거라. 그래가 막 애 붙들고 막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어요. 책 읽다가 감동받아서 제가 막 울면 애도 따라 울고요. 우리 와이프는 설거지 하다가 뭐 둘이 우니까 싸웠나 싶어가지고 막 뛰어보고 있잖아요. 나중에는 책 읽다가 둘이 남편하고 저 인간이 그럴 인간이 아닌데 책 읽다가 울고 이러니까 그걸 보고 감동받아가 우리 와이프도 같이 울고 이런 장면이 많았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공부시킬 때는 이게 잘 안 되는데 책을 읽고 소통할 때는 정서적으로 아이를 진짜 위로하고 격려하고 존재적으로 아이를 대하기도 이렇게 되죠. 너무 신기하더라고. 고맙고요. 아까 인지영역만 너무 신경 쓰고 이러면 맨날 애 잡고 이럴 텐데 아마 우리 애 자살했을지도 몰라. 제 밑에서 크니라고. 아니, 아빠는 중고등학교도 못 다니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그런데 니는 포시라고 빠져가지고 이게 뭐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책으로 아이와 소통하면서는 완전히 다른,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요즘 이제 자주 드는 그림책 중에 엄마가 화났다 이런 그림책이 있어요. 최숙희 씨라고
우리나라 중견 여류 작가죠. 이분이 요즘은 뭐 표절시비에 휘말려가지고 지금 책을 못 내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그림책 작가예요. 이분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엄마가 화났다. 거기 보면요, 꼭 주인공 꼬마가 우리 여러분들 아이들 같은 초등학교 1학년쯤 됐을 것 같아요. 엄마가 하루는요, 웬일인지 짜장면을 시켜줘요, 식탁에. 그리고 짜장면이 배달돼 왔어. 그리고 먹으래. 애는 너무 고맙잖아요. 애들 짜장면 얼마나 좋아하는데. 막 정신없이 다 먹었어. 맛있게. 근데 엄마가 와서 막 고함을 지른 거라. 식탁 다 퍼질렀다고. 그럼 얼굴에 그게 무슨 꼴이냐고, 막 얼굴에 떡칠을 하고 막 이랬다고. 막. 아니, 엄마가 짜장면 시켜줘놓고 초등학교 1학년이 당연히 그러는 거지. 그리고 애가 영문도 모르고 혼나니까 또 자존감 낮아지죠. 좀 있으니까 목욕탕에 가서 혼자 목욕해래요. 엄마 바쁘다고. 그리고 애가 들어가서 어젓하게 목욕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바디워시인가 뭔가 짜다가 잘못 짜가지고 너무 많이 짰어. 그래가지고 또 온 목욕탕이 거품 덩어리가 됐어요. 내친 김에 엄마가 가끔 목욕하다가 왜 목욕탕 청소하잖아? 그 애가 솔 들고 막 목욕탕 바닥 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엄마는 애가 나올 때가 지났는데 아무래도 안 나와. 목욕탕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목욕탕 완전히 개판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막 지랄을 하고 막 또 애 자존감이 툭 낮아지고 엄마가 목욕하라 걔가 혼자 열심히 목욕했는데 애는 원인도 모르고 또 혼나는 거라. 사사건건. 그리고 또 이번에는 내가 조신하게 놀아야지 하고 이제 그림 그리겠다고 스케치북 펴고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상상력이 너무 풍부한데 스케치북은 너무 좁잖아요. 여기 넓은 데 없나 보니까 여기 넓은 벽이 하나 있네. 그 벽에다가 막 그랬더니 엄마 와가지고 또 막 내가 차마 뭐 B급 언어를 자꾸 쓰지는 못하겠고 참. 아니 여러분들 해봤죠? 사사건건 쫓아다니면서 지랄하죠. 뭐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애들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최숙희 작가는 참 놀랍게도 애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을 애 크기가 작아진다고 판타지로 묘사했어요. 나중에 애가 너무 작아져서 안 보여. 그제서야 엄마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애 없어졌다고. 막 울면서 온 동네방네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막 여가도 없고 저가도 없고 막 울면서. 알고 보니까 애가 너무 작아져서 울다가 지쳐서 엄마 치마 밑에서 잠들고 있었던 거야. 근데 너무 작으니까 엄마는 안 보이는 거지 뭐. 우리가 막 공부하다 보면 애 안 보여요. 그렇죠? 애가 죽는지 사는지 안 보이죠. 애가 다치는지 안 다치는지 안 보이거든요. 이게 작아져서 안 보인다 이렇게 묘사한 거죠. 그래 애가 자다 보니까 엄마가 막 울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찾고 있거든. 그제서야 아까 혼낼 때 엄마 말고 정말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엄마를 제대로 만난 거죠. 그래가지고 그 그림책 마지막에 보면 둘이 막 끌안고 막 울면서 우리 딸 사랑해 하고 엄마 사랑해요 하고 막 이렇게 끝나요. 자, 우리 꼬마들이 이 책을 엄마들이 읽어준다고 생각해봐요. 바로 지 같잖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몰입하는 거지. 이걸 보고 전문적으로는 동일시라고 불러요. 뭐 독서 치유, 독서 테라피 뭐 이렇게 굳이 이름 붙인다면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좋은 어린이 책은 아이들을 자기와 동일시 시켜요. 주인공과 자기를. 동일시가 되니까 바로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니까 작년에 송혜교한테 다 동일시 돼가지고 수요일 목요일만 되면 긴장하고 예민하다 하더라고. 아니 진짜 제가 모르는 사람한테 카톡이 왔어요. 긴 카톡. 수요일 목요일 아빠들이 행동 요령하면서 10시부터 11시까지 본방하는데 엄마들이 9시부터 예민해져 있대. 그러니까 당연히 저녁 먹고 9시 전에 집에 들어가서 안방에 딱 들어가서 찌그러져 있으래. 괜히 돌아다니다가 지뢰 바른다고. 근데 더 가관인 게요. 끝나고 난 뒤에 행동 요령이라. 본방이 11시에 끝나는데 끝났다고 만세 부르면서 거실로 튀 나오면 안 된대. 엄마들이 아직 송중기 잔영이 어른거리는데 왜 이렇게 연속극이 재밌어? 시청률이 40% 넘고 이렇게 했어요. 주인공과 자기가 동일시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그림책이 자기가 동일시되거든요. 그러면 몰입해요. 책의 맛에 빠져든다니까. 그러면서 엄마한테 혼날 때 자기도 혼나던 생각나서 속상하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엄마가 막 자기 찾아다니고 울고불고 하다가 마지막에 애 끌안고 막 울고 할 때 아이도 거기서, 그죠?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고 막 이 위로를 받죠. 이런 과정을 통틀어서 카타르시스, 이렇게 우리말로는 자기 정화, 내면이 깨끗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책을 딱 듣고 나면 애들이 뭘 깨달아요. 통찰, 인사이트니스. 뭘 깨닫겠어요? 다 이렇게 사네? 이건 농담이에요. 애가 내만 맨날 혼나는 줄 알았더니 이 책의 주인공도 혼나고 있어. 이것도 큰 위로라니까 사실은. 이게
내만 아무도 모르는 절망에 빠져있다. 이러면 정말 참 견디기 어렵거든요. 근데 옆집 팬들도 내가 똑같네? 다 충동 조절 장애 있네? 이렇게 생각되면 큰 위로가 된다니까. 저 강사님도 충동 조절 장애 있다네? 이거 위로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건 농담이고요. 더 중요한 건, 엄마가 일상에서 나를 맨날 혼내고 하지만 사실은 깊은 마음에는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래야 엄마에 대해서 다른 마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아이들에게 할 수 없는 정말 소중한 것들을 좋은 어린이책이 하게 해주는 거예요. 저도 좋은 어린이책을 읽으면서 저도 치유를 많이 받았고요. 사실은 아이와 소통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정말 내가 아이를 진심으로 존재로 대하게 되고요. 저학년 때는 안 그랬거든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기말고사 준비해봐서 알아요. 우리 애가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배치고사에서 절생 55점, 설생 65점을 받았어. 어린 선생님 다면서 그렇게 책을 많이 읽었는데 이건 내 아들이 받을 점수가 아니야. 근데 열받아가지고 3학년 1학기 때 문방구 쫓아갔잖아. 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 가니까 나 이런 게 있었나 싶어. 두산동화 넘기는 문제지. 그죠? 주요 과목은 뭐 2회분, 기타 과목은 1회분 이렇게. 그거 막 저녁마다 붙잡아놓고 일주일 전부터 풀리는데 미칠 뻔했잖아. 그걸 뭐 10분 만에 집중만 하면 10분 만에 할 것 같은데 한 바닥 하는데 그걸 뭐 못해가지고 질질 끌고 막 고함 질러야 되고 막. 근데 저학년 때 그랬거든요. 제 마음이 그랬어요. 니는 100점 맞으면 아빠가 너를 사랑하고 한 개라도 틀리면 니 뒤진다. 제가 이런 마음을 아이를 키웠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저도 아이와 함께 자랐죠.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하면서 저도 조금씩 성숙해 갔어요. 나중에는 제가 어떻게 말하게 됐는가 하면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진짜로 우리가 대학생 되고 나서 어떤지 알아요? 돈이 필요하면 엄마한테 카톡하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면 저한테 카톡하고 이래요. 신기하죠? 제가 진짜로 어떻게 맨날 애 발로 차고 이랬는데 더 좋은 아빠로 소문나가지고 옛날에 토요 아침마당에 나왔거든요. 우리하고 원래 같이 출연하기로 했는데 우리 영남고 1학년 때인데 쪽팔린다고 못 나가겠대. 그걸 할 수 없이 저 혼자 나왔어요. 1시간 동안 녹화를 하고 사회자가 아나운서가 저보고 아드님이 녹화 방송 보실 테니까 한마디 하래요. 그런데 카메라를 보면서요 유언처럼 말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앞으로 네가 인생을 살면서 아빠가 이 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게 우리 진심이죠. 근데 맨정신으로 안 되거든요. 뭐 학습지 시키다 갑자기 엄마는 언제까지는 너를 사랑해? 이게 돼요? 이 버전 전환이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 진심을 말할 때는 이 책의 힘을 빌리는 게 아주 소중하죠. 그래가지고 우리 애가 우여곡절부터 영남고등학교 나왔어요. 이 우리 아이 수능 성적표. 엄마도 봐도 모르죠, 뭐. 근데 하여튼 엄청 잘 쳤어요. 학원 한 번도 안 냈다 했어요. 영어 수학 다 100점 맞았죠. 원점수는 없지만 100분위를 보면 100%예요. 상위 위로 없다 이런 뜻이죠. 이게 몇 등 점수냐? 전국에서 200등에서 250등 하는 성적표예요. 문과인데 우리 애는 문과 나왔는데요. 문과는 60만 명 중에 한 40만 명이 문과죠. 40만 명 중에 10% 하면 4만 명이에요. 1% 하면 4천 명. 0.1% 하면 400명. 우리가 200등에서 250등 한 점수라니까. 별로 놀라질 않네. 뭐 그 정도야 뭐 이렇게 하고 있죠. 대구에서 10등. 잘했죠? 그러니까 사교육 없이도 저는 정말 저도 사교육 없이 자기주도 학습을 했지만 우리 아이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히 권하는 거죠. 우리 아이 경험만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제가 많은 아이들 상담해보고 엄마들 상담해보고 하잖아요. 해보니까 좋은 어린이책을 어린 시절에 많이 읽어주는 것만큼 더 좋은 사교육이 없어. 있으면 제가 했어요. 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애 아깝다고 수성구로 가라고 했어. 근데 수성구로 가봐야 뭐 좋은 게 뭐 있는데요. 좋은 학원 많다는 거라. 설대 학원을 비롯해서 뭐. 그죠?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그리 이사를 가서 경신이나 대륜이 성적이 높은 거라. 영남은 대구 70개 고등학교 중에 한 7, 8위 하거든요. 나름 잘하는 거라. 우리예요. 이거 시간이 오늘 하루 종일 말할 수만 있으면 내가 오만 이야기 다 해주고 있고. 영남고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방학 때 2월 달에 들어가기 입학식 하기도 전에 담임이 면담한다고 상담, 부모도 상담. 제가 딱 가니까 이 담임 선생님이
대입이 중학교 내신 성적 있잖아요. 중학교에서 올라온 학생생활 기록부를 봉투를 뜯어가지고 보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드님은 한 6, 7% 했네요 하면서 중학교 때 내신 성적이 6, 7% 했네요. 이 정도면 반에서 한 3, 4등 하는 등수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내가 들으니까 몹시 기분 나쁜 거라. 뭐 담임은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우리는 그 내신 관리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수능 준비를 꾸준히 해오면서 특별히 중학교 때 내신 관리 안 하고 어린이 서점 다니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거든? 선생님이 1년만 기다려주시면 아마 우리 아이가 제 실력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면서 제가 담임한테 진짜로. 근데요.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3월 첫 목요일 날 교육청 모의고사 치잖아요. 쳤는데 영남고등 1학년이 그때 610명이었는데 그중에 3등 했어요. 수학은 100점 만점 바로. 내년에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제가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 공부 이야기할 수 있어요. 후내년에 불러주시면 사교육비를 현저하게 절약하는 잠수내 영어 공부. 실제로 조암이나 월서 이런 데서는 그죠? 조암은 벌써 한 7, 8번 갔거든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다른 이야기 해야지 맨날 책 읽기만 하면 엄마들이 안 좋아하잖아요. 여기는 처음이라서 이제 또 저학년 때 가장 중요한 게 책 읽기고 이래서 그래가지고 진짜 610명 중에 3등을 했다니까. 근데 진짜 1년이 딱 지나가지고 2학년 첫 모의고사를 딱 쳤는데 1등 했잖아요. 1등을 딱 하니까 바로 그 전에 1등 하던 엄마한테서 우리 집에 전화 왔어요. 그 이름도 제가 알아요. 엄마가 전화 와서 우리 와이프가 우리 집 교육 담당은 아빠입니다 하면서 저를 바꿔주더라고. 이 엄마는 이제 밥 안 먹자고 전화한 거라. 근데 아빠 바꿔주니까 바로 끊었거든. 그 아이도 공부 잘해가지고 이과 해가지고 울산대에 들어갔어요. 울산대도 우리나라 메이저 5대 의대 중에 하나예요. 서울대 의대, 연세대 의대, 가톨릭 의대, 성균관대 의대, 울산대 의대. 이게 5대 메이저 의대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보고 키우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성적이 향상되는 거라. 왜? 어릴 때 뭐가 있었으니까. 숨은 실력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으니까 동기가 생기고 마라톤이라고 했죠. 진짜 마라톤에서는요 35km 지점이 스포트 지점이에요. 우승을 노리는. 자, 우리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스포트 지점 언젠가 하면 최상위권 아이들의 경우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이 스포트 지점이에요. 근데 어릴 때부터 벌써 스포트 하면 안 돼. 그러면 다 지쳐서 쓰러져요. 미안한 말이지만 제가 지금까지 본 아이들 중에 초등학교 때 올백 맞은 애들이 많거든요. 그 아이들 인서울을 한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라. 100m 달리기, 이걸 보고 이제 육상용어로 말하면 코스 5인의 오류. 100m 달리기인 줄 알고 뛰었으니까 당연히 마라톤에서는 지쳐서 중도 포기하거나 탈락하거나 이런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린 시절에는 긴 코스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가야 되는데 특히 수학 공부 시킬 때 엄마들이 구몬수학, 특정. 이런 거 하면서 뭐 초식에 내주면 막 초식 가지고 막 한바닥 푸는데 몇 분 걸리고 막 재고 몇 초 재죠. 딱 이게 100m 달리기 기록 재는 거라. 처음에는 애들이 순진화해가 재밌어가지고 막 해요. 근데 점점 지치죠. 그리고 종이에 연필로 하는 수학 공부를 하니까 초등학교 3학년쯤 되면 여학생들이 이런 이야기 해요. 엄마, 수학 누가 만들었어? 왜? 하면 찾아가서 죽이고 싶어. 사실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오만 이야기 다 했어요, 지금. 아이들이 책을 좋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4가지 조건이 제 생각에 필요해요. 첫 번째가 엄마들의 인식이죠. 자, 지금부터 사진 찍을 일이 많은데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쓰는 이 PPT 자료를 대구 부모교육,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에 그대로 올려놨어요. 다운받으시면 돼요. 이 뒤로 책 많이 나오는데, 좋은 어린이 책. 그래도 찍는다. 그래, 뭐. 찍거나 말거나. 저는 제 얘기 합니다. 자, 그냥 관념적으로 책이 중요하다. 이거 말고요.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아는 게 다르고요. 가슴으로 아는 것과 내가 실제로 몸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건 달라요. 책이 정말 중요하면 가족 아이디 많이 만들어가지고 도서관 가서 그림책 수십 권, 뭐 10몇 권씩 일주일에 빌려와서 아이들하고 일주일 동안 실컷 읽고 반납하고 또 빌리고 이걸 해야죠. 왜 이게 안 되는가 하면 엄마들이 인식이 달라서 그래요. 책이 중요하다고 다 동의하죠? 제가 어린이 서점을 10몇 년을 다니면서 오만 엄마들 다 봤잖아요. 심지어는 그 인터넷 서점, 알라딘 예스 24, 인터파크 이런 게 생기고 나서 제가 다니는 어린이 서점도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 공경에 처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10년 동안 저를 관찰하더니 어린 서점에 오는 엄마들 대상으로 자녀 강의를 한번 해달래요. 그래서 너무 받은 도움이 제가 많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송현도에 있는 어린 서점에 12분이 와서 제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강의를 좀 잘했나봐. 엄마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다음부터 매주 하거든요, 매주.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13년 동안. 11년은 그 어린 서점에서 하고, 어린 서점 문 닫고 나서는 우리 연구소에서 학기별로 제가 주제를 정해가지고요. 한 학기는 엄마표 영어 공부법, 한 학기는 아이를 살리는 수학 공부, 한 학기는 행복한 책 읽기, 이렇게. 지금 이번 학기는 행복한 책 읽기 하죠. 금요일마다 제가 엄마들한테 그림책 한 권씩 읽어주고, 그 그림책에서 우리가 건져 올려서 무엇을 건져 올려서 아이들과 나눌까, 이런 강의를 해요. 이게 이제 교육청에서 알게 돼가지고, 교육청에 근무하는 분이 제 강의를 들었나 봐. 그래가지고 저보고 와서 연수 받으래요. 그리고 학교 좀 다녀달라고. 그래서 한 번도 이렇게 어머니들 학교 가서 만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그 해보니까 인식이 첫째 중요해요. 정말 책 읽기가 우리 아이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단순히 국어 문제가 아니구나. 수학 공부를 시켜봐도요. 우리 연구소에 오면 여기 조암중학교에 저하고 수학 공부하는 애들 있어요. 제가 우리 아들 수학 공부 시킨 그대로 수학 공부 시킨 애들이 10명 정도인데 그 중학생이 6명인가 있어요. 조암중학 1학년 때 보면요. 아니 문제가 달랑 2줄인데 그 2줄을 안 읽는 거라. 읽기가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나중에 수학 공부도 나중에 보면 결국은 독해 문제구나 이걸 알게 돼요. 물론 수학적 사고력도 필요하지만 문제를 읽고 이해하는 힘 이게 있어야 그 다음 수학 공부도 진도가 나가. 그 속천불난다니까. 그래가지고 하루는 내가 이 꼬마를 맨날 여자인데요. 입에 달린 말이 뭔지 알아요? 나 푸르네스로 돌아가고 싶어 하면서. 우리 연구소 오기 전에 푸르네스에 있었는데 거기서 막 기계적으로 수학 공부하니까 연산 닥친 대로 곱하고 나누고 하다가 여기 오면 내가 생각해봐라 하고 네 생각을 말로 표현해보라 하고 이러거든요. 글로 쓰라 하고 초등학교 교과서 보면 그런 거 있죠? 이야기해보시오, 말해보시오, 가족 교과서에서. 그럼 그걸 말해야 되거든. 그래야 개념이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거 안 하다 하려고 하는 미치려고 하는 거라. 책 읽기도 잘 안 돼 있고. 근데 주니어 플라톤은 그렇게 몇 년이나 했다는데 하도 답답해가지고 제가 걔를 데리고 여자인데 매일 내가 책을 읽어줘요. 제가 제일 감동받았던 책 초등학교 3학년 어느 학급에서 일어난 이야기 내 짝꿍 최영대라고 있는데 그거 읽어주다 보면 저는 지금도 울거든요. 그 주인공 영대가 저하고 비슷해가지고 근데 막 울고 있으면 얘가 눈 멀뚱해가지고 선생님 왜 울어요? 하면서 이게 왜 책 읽기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그죠?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이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여유. 시간이 아니고. 많은 엄마들 보니까 피아노 끝나고 태권도 가기 전에 1시간 비잖아요. 그때 책 읽으라 한다. 그럼 애들이 학습만을 들고 있는 거지 뭐. 시간이 쫓기니까 집중이 안 되니까. 그러지 말고요. 저녁 시간에 저녁을 물린 다음에 거실에 탁자를 중심으로 모여서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들을 쌓아놓고 그래서 책 읽어주고요. 가끔씩 보드게임도 하고. 초등학교 1학년들 1학년 학교 들어가면 수 나누기 수 모으기인가 수 가르기 수 모으기인가 하죠. 5로 만드는 거는 1과 4, 2와 3 뭐 이런 거 있죠. 수 나누기 수 모으기 하잖아요. 그걸 또 학습지를 가지고 막 연필과 종이로 막 또 원가 절감한다고 기탄시키는 엄마도 있고 막 그러지 말고요. 할리갈리 있죠. 할리갈리를 가지고 가족끼리 게임하는 거라. 할리갈리에 나오는 카드에 과일 그림 그려져 있죠. 합이 5가 되면 종을 쳐서 카드를 뺏어가는 거 상대방 카드를. 할리갈리 하면 저절로 수 나누기 수 모으기가 돼요. 그 게임을 하면 애들이 즐거울 텐데 연필과 종이로 뭘 노동을 하려고 하니까 애들이 미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책 읽기도 저녁에 거실 탁자에 모여서 함께 텔레비 끄고요. 연속극 그만 보고 이제. 엄마는 연속극 보면서 뭐 애들은 책 읽기를 바라고 이러면 안 돼요. 좀 참아야지. 그래가지고 우리 집은요, 우리 애 초3 때 내가 텔레비를 없앴잖아. 우리 와이프가 하도 텔레비만 보고 연속극 봐서 하길래. 요거 이번까지만 보고 다음 번, 요거 끝나면 안 본대. 근데 며칠 있다 보면 또 뭐 꽂히는 게 있어가지고 또 보고 있어요. 그 진짜 초3 때 우리 집 텔레비 없앴다니까. 그리고요, 책을 많이 읽어줘야 돼요. 저학년 때는. 한글을 안다고 네 알아서 읽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요, 우리는 영어 알파벳 다 알죠?
근데 영어책 읽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 받죠. 버벅거리고 발음 기호 생각하고 막 이러거든요. 자,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저학년 아이들은 한글을 알아도 책을 읽는 건요, 행간의 숨은 뜻도 알아야 되고, 저자의 의도, 분위기, 배경, 띄어읽기, 뭐, 이거 다 고려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제가 아이들 데리고, 우리 연구소에서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 하면서 팀을 짜서 학년별로 해보거든요. 그럼 애들이 다 막 책 읽을 줄 안다고 큰 소리를 쳐. 근데 막상 읽어보면요, 어른들도 예상해서 읽다가 틀려요. 책을 내가 직접 읽어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작업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뺏어갈 때까지 읽어야 돼요. 읽어줘야 돼요. 읽어주는 게 부담스럽죠. 목 아프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글밥이 작은 그림책을 주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가 읽어주는 걸 듣다가 느려 터졌다고 생각되면 뺏어가요. 자기가 눈으로 읽는 것이 엄마가 읽어주는 것보다 훨씬 빠른 때가 오거든요. 그러면 엄마 답답해, 내가 읽을게. 요게 이제 전문적으로 말하면 읽기 독립을 하는 시기죠. 그때까지 꾸준히 읽어주면 되고요. 그래서 엄마들이 목 아프고 이러니까 가능하면 글밥이 작은 그림책, 그리고 아빠의 도움도 받고요. 그림책을 잘 활용하면 돼요. 그림책을 뭐 유아용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요즘 초등학생을 위한 그림책, 어른을 위한 그림책, 좋은 그림책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읽어주는 것이 우리 아이의 읽기 능력을 결정한다.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책 읽어주기가 책 읽기를 좌우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좋은 어린이책이 필요하죠. 좋은 어린이책은, 아이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네요. 마지막 인증샷인데, 제가 우리 어머니들 설득하기 위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2년 전에 우리가 25대 이야기예요. 어느 날 제가 일요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있는데 우리 애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아빠, 왜? 하니까 시험이 와 이리 쉽노? 이렇게 하더라고. 무슨 시험 하니까 로스쿨 입문시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식 웃어요.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왜냐하면 시험 쉽다 하는 놈 치고 성적 좋은 놈 못 봤거든. 여러분들 기말고사 치고 와서 애들 쉽다 하면 너무 기대하면 안 돼. 애들이 아직 어려서 말귀도 못 알아듣고 난이도 구분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쉽다 하는데 보면 다 70점이거든. 진짜 똑똑한 애들은요, 한 문제 때문에 아주 어렵다 해. 그 애들 막 책 펴서 확인하고 이러죠. 이런 애들은 이제 96점 100점인 거야. 근데 우리 꼬마들은 주로 시험 쉽다 하잖아? 그럼 막 소나기가 막 주룩주룩 내리죠. 저도 그런 줄 알고, 왜냐면 우리 애는 로스쿨에 관심이 없거든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계속 세뇌를 시켰는데도, 우리 때는 뭐, 문과 가면 판검사, 이과 가면 의사, 뭐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늘 아빠를 대신해서 법률가가 되라고 꼬셨는데도 안 돼. 애는 근데 관심이 없어요. 근데 어떠다가 25대 지나가는 길에 로스쿨 입문시험을 쳤어요. 우리나라 법대, 주요 법대가 없어지고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거 알죠? 로스쿨 정원이 한 해 2,000명, 2,000명. 그러니까 준비하는 문과 최상위권 애들 중에 뭐 교수 요원이 되거나 뭐 다른 행시를 준비하거나 안 하면 대부분 문과 최상위권들이 로스쿨 준비하죠. 한 7,500에서 8,000명이 해마다 로스쿨 준비를 해요. 근데 우리는 지나가다 쳐봤대. 그래가지고 그냥 놀렸거든요. 니 봐라, 아빠가 좀 준비해보라 할 때 안 하더니만은 꼬시다 하면서 쉽다 하길래 내가 놀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열받아가지고 한 달 후에 인증샷 보냈어요. 이게 그 인증샷이라. 로스쿨 입문시험은 딱 2과목 쳐요. 2과목. 언어 이해 1과목과 추리 논증 2과목. 그리고요, 이 시험은 교과서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벼락치기 할 수 없는 과목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25에서 약 35 정도 있는 가장 논리적인 청년들이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로스쿨을 가는, 그죠? 가장 객관적인 시험이죠.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학점도 있고 공인영어 성적도 있고 면접 자기소개서 있지만 이게 가장 객관적인 시험이거든요. 2과목 치는데 교재가 없어요. 벼락치기를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그 수험생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자라왔는가를 측정하는 거죠. 어떻게 논리적 사고를 키워왔는가. 언어 이해는요, 이해에 35문제 나오는데 35문제 중에 우리가 34문제 맞췄어요. 근데 이거 최상위권이 변별이 안 된 거죠. 너무 쉬워서. 35문제 중에 34문제 맞췄는데 상위 5%예요. 100분이 보여요. 상위 5%. 변별이 실패했다, 이런 뜻이죠. 추리 논증은 35문제 중에 우리가 29문제를 맞췄어요. 근데 상위 1.8%죠. 저 보여요. 합산하면 그죠? 약 7,500명 중에 한 150등? 잘했죠? 서울대 로스쿨 정원이 160명이에요.
연세대 고려대가 120명씩, 성균관대 한양대 80명씩. 점수, 표준 점수 합산하면 134점 정도 되는데, 경대 로스쿨 가려면요, 경북대 로스쿨 가는데 한 110점 정도는 가요. 그러니까 점수가 철철 남는 거지. 근데 이만 미친놈처럼 로스쿨 안 가고. 근데 이 성적표를 인정하면서 이제 저한테 한마디 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전까지는 지가 똑똑해서 공부 잘하는 줄 알았거든? 근데 이 시험 딱 치고 오더니, 지도 생각해봐도요, 고등학교 들어가서부터 책 안 읽었죠. 그죠? 대학 들어가서 놀았죠. 군대에 2년 갔다 왔죠. 외국에 교환학생 1년 갔다 왔어요. 그리고 25이 된 거라. 그러니까 책은 언제 읽었어요? 중3 때까지. 4살 때부터. 근데 지가 하는 말이, 내가 어릴 때 아빠한테 끌려다닌 게 이렇게 위력이 있을 줄 몰랐다. 딱 한마디 하더라고. 제 지난 모든 고생은 아니고 뭐 이렇게 됩니까? 이 어린이집 정도 다닌 일이 그 한마디로 내가 보상을 받았다니까. 처음으로 그날. 그리고 나서 저도 알게 됐어요. 저도 사실은 우리 애가 이렇게 오랜 후에 로스쿨 인문 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받으려고 기대를 안 했거든요. 왜? 공부를 안 하니까. 제가 왜 이 성적표를 욕먹을 각오하고 보여드리겠어요. 우리 아이들의 어린 시절 책 읽기는 그냥 국어 한두 문제 더 맞추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평생 영향을 미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뭘 해결하려고 이제 학습지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참 안타깝죠. 물론 그것도 필요하면 해야 돼요. 사교육이 필요하면 받아야 되지만 사교육에 의존하면 안 되죠. 사교육은 활용의 대상이지 의존의 대상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애도 스스로 공부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제가 시간 됐다 개야 올라가. 이 초등 자기주도 학습의 두 번째 주제가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를 키우려면이에요. 제가 정한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우리 애는 한 번도 스스로 공부한 적이 없어요. 소문난 엄친아거든요. 잠수에서도 그렇고. 엄친아 중에 하나인데 한 번도 스스로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등 저학년 때는 엄마 폭력이 무서우면 모를까. 안 그러면 스스로 공부 안 해요. 그러니까 아예 꿈 깨고 자기주도 학습이란 뭔가 하면 시간 관리를 자기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용을 스스로 익혀나가는 이런 연습을 시켜야죠. 이건 자기주도 학습이죠. 시간은 지가 커서 하는 거지. 초등 때는 당연히 잔소리하고 혼내고 해야 되죠. 정해진 약속한 시간에 공부하게 하고 습관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내용을 하나하나 깨우쳐 나가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돼요. 그러려면 어릴 때 그릇의 크기를 키워야 돼요. 좋은 어린이책을 많이 읽어줘서 어떤 요소들이 자라야 그게 평생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시간은 다 됐고 지금부터 이제 사실은 지금부터 좋은 어린이책을 제가 어떻게 도서관에서 적극적으로 빌려서 아이들에게 읽혀줄 것인가 이런 문제예요. 인터파크가 전산화된 지 15년 지났는데 인터파크에서 통계를 내보니까 가장 많이 팔린 어린이책 베스트 10이 10권이래. 그래서 제가 이 10권을 기초로 10권 읽고 말 게 아니잖아요. 10권을 기초로 어떻게 우리가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좋은 어린이책을 빌릴 것인가 이걸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요. 그대로 파일 올라갔다 하는데도 제일 처음에는요 베스트셀러 따라가면 돼요. 알라딘이나 예스24 들어가서 베스트셀러 말고 스터디셀러 딱 클릭하면 오랫동안 사랑을 받은 좋은 책들이 나오죠. 그걸 목록을 이제 찾아야 되고요.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그림책 1, 2위가 이 두 권이에요. 언니들 집에 놀러 가보고 이 두 권 있으면 이 언니 책 좀 아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둘 다 3천만 부 팔린 책이거든요. 하나는 미국 그림책,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는 캐나다 그림책이고요. 너는 특별하다 이건 미국 그림책이에요. 저 두 권의 책은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기에 아주 좋은 책이에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책이죠.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때 그 인터넷 서점의 도움을 받아서 인터넷 서점에서 스테디셀러를 검색하면 사실은 베스트셀러가 떠요. 오랫동안 사랑을 받은 책. 이건 이제 고학년용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단행본 1위가 샬롯의 거미줄이에요. 저 시리즈로는 당연히 해리포터겠죠. 해리포터는 8억 5천만 부 팔렸다던가. 2위가 나니아 연대기예요. 3위가 윈피키든가. 근데 단행본 중에서는 1위가 이 교과서에도 실린 책이죠. 유명한 이야기라서. 그 다음에 2위가 삐삐롱 스타킹 이런 식이에요. 책목에는 저거는요 저학년 도서관에 가면 수십 권씩 있죠. 저건 베스트셀러 맞는가 몰라. 출판사에서 마케팅을 잘한 건지 학교 도서관마다 수십 권씩 꽂혀 있더라고.
이건 이 고학년 책이에요. 우리 국내에서 생산된 고학년 책으로 가장 유명한 책들. 자, 베스트셀러 따라가겠어요. 그 두 번째는 수상작 따라가기. 특별히 그림책 같은 경우는 이제 수상작 따라가기가 가장 손쉽죠. 자, 그림책의 노벨상으로 불리우는 칼데콧이라는 상이 있어요. 해마다 미국에서 생산된 그림책을 대상으로 한 권에게 메달을, 나머지 몇 권에게는 아너라고 해서 칼데콧 아너라고 부르죠. 그림책 보면 앞에 딱지 붙어 있죠. 이게 이제 칼데콧상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칼데콧을 받은 그림책이 한 180권 정도가 우리말로 번역돼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이런 책들 빌려서 읽어주시면 엄마들이 책을 잘 모르더라도 실패 안 해요. 한 권 한 권이 주옥 같은 그림책들이에요. 자, 칼데콧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그림책을 대상으로 하는 상이고요. 각 나라별로 있겠죠. 이건 영국에서, 게이트 그린 의회상은 영국에서 생산되는 그림책을 대상으로 하는, 그리고 유치원에서 고릴라 이런 거 수업 많이 했죠. 저게 사실은 유치원용 책이 아니에요. 저 아빠 고릴라가 휴일에 맨날 집에 퍼질러서 안 돕고 이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림책이 대부분 어떤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돼지책이라는 그림책이 있는데, 이건요, 가사노동 문제죠. 가사노동이 분담 안 하고 엄마만 계속 개고생하고 이래가지고 엄마 가출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림책이 사실은요, 그 품고 있는 메시지, 의미, 이런 거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방전된 거예요? 집에 가란 말인가? 자, 세 번째는요. 어이씨, 목 다시겠네. 큰일 났네. 돼요. 예. 세 번째는 이제 엄마들이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하다 보면 이제 눈이 뜨이죠. 그러면 이제 작가가 보이기 시작해요. 아까 인터파크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1위가 뭐였어요? 강아지똥이었죠. 강아지똥은 안동이 나온 위대한 동화책 작가 권영 쌤이 쓴 거예요. 그러면 권영 쌤의 작품은 다 좋은 평가를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돌아가신 지 10주년 됐는데 최근에 또 창비에서 권영 쌤의 이야기들을 단행본으로 초등 고학년으로 묶어냈던 것들 전부 분해해가지고요. 한 권 한 권 다 그림책으로 새로 발간하고 있어요. 안동에 가면 초등학교 폐교된 초등학교 하나를 권정생 동화나라라고 테마 무슨 이래 거기 우리 연구소에서 그때 100명인가 놀러 갔는데 소풍 갔어요. 가보면 그 학교 교정에 강아지똥 조형물도 있고요. 몽실언니 조형물도 있고 엄마까투리도 있고요. 고영선생님 책들 보면 정말 이렇게 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런 그 아주 좋은 관점이 그림책 곳곳에 녹아있는 제가 한 권 한 권을 전부 엄마한테 읽어드리고 사실 1시간 반씩 강의하는 책들이라서 이게 뭐 설명하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냥 빨리 지나갈게요. 백희나는 구름빵 한 권 때문에 일약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림책 작가가 됐어요. 저 여자는 저 선생님은 미국의 LA인가 어디 캘리포니아로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닭공예를 배웠대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림책을 그리는 게 아니라 공예를 해가지고 그걸 사진 찍어서 그림책 배경으로 사용하죠. 그 대표적인 것이 저기 장수상 선생님에 나오는 저 냉탕에서 노는 할머니 저 종이로 만들어가 사진 찍어가지고 정말 코믹하게 재밌게 그려놨죠. 저 알사탕은 저분의 최신작이에요. 원래 초에 나온 신간인데 여러분 진짜 감동적이거든요. 제가 저 책 보자마자 바로 우리 연구소에서 엄마들한테 제가 울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저 책의 주인공은 엄마가 없나 봐. 아빠하고 사는데 아빠가 퇴근하고 와가지고 이제 설거지 하면서 뭐 애한테 하루 종일 못했던 폭풍 잔소리를 막 한 페이지 가득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얘가 우연한 기회에 문방구 가서 구슬 살라 하다 알사탕을 샀는데 그 알사탕은 먹으면 이상하게 사람의 마음의 소리가 들려. 아빠가 폭풍 잔소리 하는데 이게 전부 뭘로 들려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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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한테 진짜 이런 알사탕이 필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엄마는 화났다 이런 거지. 우리나라 뭐 그림책 역사에 얼마 안 됐지만 외국 작가들은 정말 세계적인 작가들이 많죠. 한 권 한 권이 여기 알도 이런 그림책은요 대학 논술 시험에도 출제되고 그랬어요. 아이들은 그죠? 이 좋은 그림책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연습 이런 걸 해야 돼요. 제가 최근에 고학년 아이들하고 중학년이고 3, 4학년들하고 어떤 그림책 가지고 수업을 했어요. 뭐 했는지 알아요? 우리 엄마 팔아요라는 그림책이 있거든. 엄마가 마음에 안 들고 맨날 잔소리 하고 이래가지고 애가 어느 날 엄마를 팔고 바꾸는 거라. 이런 그림책을 이제 제가 미리 이제 집에서 읽어오게 하죠. 읽고 저한테 왔는데 제가 어떤 수업을 했는가 하면 엄마를 반품하고 새로 구입할 사람 반품 신청서를 작성한 거예요. 왜? 어떤 엄마로 주문할 것인지. 그하니까 어떤 초등학교 3학년 둘이 하나는 월서 초등학교 하나는 월암 초등학교인데 얼마 하루에 용돈 10,000원씩 주는 엄마로 바꿔주세요. 게임을 마음껏 하게 하는 엄마로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엄마를 주문하는 거예요, 새로. 어떤 애는요, 엄마 반품하기엔 너무 잔인해. 그래가 막 갈등을 하다가 저는 반품 못하겠어요, 한다니까. 그러면 AS 신청을 해라 했어요. 그랬더니 막, 그래. 근데 4학년쯤 되니까 애들이 엄마 AS도 못하겠다, 미안하니까. 그래서 저는 엄마 그냥 사용할래요 하더라고. 그럼 지는 아무것도 안 한 줄 알고. 그래서 제가 꾀를 냈죠. 엄마를 그냥 사용할 아이들은 왜 엄마를 그냥 사용할지 그 이유를 그 제품의 우수성을 20가지 쓰라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진짜 20가지 빽빽하게 썼는데 뭐라고 쓴 줄 알아요? 우리 엄마는 가끔밖에 안 패기 때문에 사용할 만하죠. 우리 엄마는 이 강의 때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인용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는 시발로마 소리를 가끔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애들 진짜 참 기특하죠. 자기가 엄마한테 혼나고 속상한 걸 이렇게 지혜롭게 표현하고 있다니까. 엄마를 차마 바꾸지는 못하겠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 엄마들 카톡방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선생님 너무 고마워요 하면서 언제 우리 아이들이 자기 속에 있는 이 상처들을 이렇게 표현해 보겠냐고. 항상 그게 그냥 데미지처럼 쌓여서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근데 좋은 어린이책을 읽으면요 이렇게 아이들의 마음을 표현하게 돼요.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면 이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하는 거죠. 좋은 그림책이 그래서 정말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아파트 생활하다 보면 생활 쓰레기들이 늘 아파트 안에 생산되죠? 집안에? 근데 그걸 계속 갖다 두면 어떻게 돼요? 악취가 나죠. 그래서 뭐예요? 정기적으로 분리 배출하잖아요. 그러면 집안은 깨끗해지거든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걸 가져가죠. 배출한 쓰레기를 청소 차량에 와서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청결이 유지되는 거라.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아이들이 자기 인생을 살면서 학교 생활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상처도 받고 비교도 당하고 막 이러거든요. 자, 이런 아이들에게 그 자기 속마음을 표현할 기회를 줘야 돼요. 근데 아이들은 이게 지나가듯이 말하거든. 그래서 엄마들이 이걸 귀 기울여 잘 듣지 못해요. 그게 참 안타깝죠. 좋은 그림책 읽으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이런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요즘 이분은 뭐 원화전하고 난리 났더라고. 자,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가야 되니까. 자, 지나갑니다. 그 파일은 그대로 내가 올려놨다 했어요. 다운받으면 되는데 왜 이래 사진 찍는 다운도 귀찮다 이거죠. 다음 카페 대구부모교육연구소. 자, 제일 쉬운 방법이요. 학교 도서관에서 또는 공공도서관에 책을 읽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초보들이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출판사를 따라가는 거라. 자, 지금 3가지 이야기 했죠. 베스트셀러를 따라가기. 그 다음에
베스트셀러는 뭐였어? 수상작, 그림책 같은 경우는 수상작을 따라가기. 세 번째가 좀 고수가 되면 이제 작가를 따라가는 방법도 있다. 근데 가장 초보가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출판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학교 도서관에 가서 비룡수 책 하나 무조건 뽑아가 애들한테 빌려주면 돼요. 자, 전집도 웅진교원, 몬테소리 프레벨 4대 전집 출판사가 있잖아요. 또 뭐 한국 해밍웨이, 뭐 안데르센, 뭐 기타 등등 있죠. 이것처럼 좋은 어린이책을 꾸준히 내는 출판사들이 딱 있어요. 자, 이 비룡수는 우리나라 출판 기업 중에 1위 브랜드예요. 그 민음사라고 있거든요. 민음사가 뭐지? 모 회사고 비룡수는 자회사예요. 뭐 칼데콧 받은 그림책 거의 절반을 여기서 번역하고요. 그리고 저학년 문고 난 책 읽기가 좋아 시리즈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비룡수와 쌍벽을 이루는 저학년 그림책과 저학년 문고를 가장 많이 내는 출판사는 시공준이죠. 3위 정도 된 출판사는 길버트 어린이에요. 강아지똥이 여기서 나왔죠. 이 지금 화면에 보는 지원이와 병관이 시리즈도 뭐 세계적인 그림책은 아닌데 제가 보기엔 뭐 별거 아닌데 애들은 그렇게 좋아해요. 이게 지금까지 시리즈로 9권인가 나왔는데 이 길버트 어린이 편집 주관하는 고대영 선생이 자기 애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든 거죠. 지원이와 병관이. 이 아이들 벌써 커가지고 지원이는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어요. 병관이는 군대 갔다 와서 복학했고요. 애들 이거 정말 좋아한다니까. 도서관에서, 그지? 그 밖에도 수많은 주옥 같은 출판사들이 있고, 요즘 엄마들 감각에 맞는 신세대 그림책들이 많이 있죠. 빼놓을 수 없는 출판사 중에 하나가 어린이책 출판사 중에서 가장 오래된 창비예요. 창비는 40년 됐는데 40년 동안 한결같이 좋은 어린이책을 꾸준히 돈이 되든지 안 되든지 계속 출판하고 있어요. 시간만 많으면 뭐 하여튼 제가 경험한 것들을 어머니들과 많이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제약이 있어서 이제 마쳐야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어머니들께 권하고 싶은 시각교정을 위한 책 2권이에요. 우리 아이의 책 읽기를 어떻게 도와줄지를, 그죠? 인도하는, 저도 우리 아이 어릴 때 읽어보고 큰 도전을 받았고요. 제가 권하고 항상 칭찬을 들었던, 한번 도서관에서 빌려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책 읽기에 대한 내 관점을 혁명적으로 바꿔주는 좋은 책이죠. 2권 다 그래요. 하나는 우리 아이 책날개를 달아주자. 하나는 프랑스 소설가 다니엘 페냐기 쓴 소설처럼이라는 아주 작은 문고판이에요. 다음 카페 대구부모교육연구소 오시면요, 제가 지난 10년 정도 강의한 모든 강의의 동영상이 다 촬영돼서 올라가 있어요. mp3도 올라가 있고요. 혹시 수학 공부가 뭐 급하다, 내년까지 못 기다리겠다 이런 분은 제가 다른 학교에서 강의한 수학 공부 이야기, 아니면 제가 어린이 서점에서 한 학기 동안 계속 10몇 번을 강의한 이런 강의가 다 올라가 있거든요. 필요하신 분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좋은 어린이책 목록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들어오면 아무 조건 없어요. 그냥 다음에서 하도 회원가입 해야 된다 해서 회원가입만 하지, 회원가입만 하면 동시에 바로 정의원이에요. 뭐 치사하게 댓글 달고 이런 것도 없어요. 다운받고 이런데 아무 조건 없어요. 너그 카페 회원 늘리는 수작아이가 이런 분들은 카페 안 들어오고 바로 유튜브로 가시면 돼요. 유튜브에서 우리 연구소 검색하시면 제 지난 모든 강의가 동영상으로 올라가 있고요. 저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 오면서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동네 주민들 뵈러 오는 것 같아가지고. 혹시 길에서 져본 적 없어요? 없고 슬프네. 여기 파리바게뜨 알아요? 네. 우리 연구소는 파리바게뜨 2층에 있어요. 진짜 가깝죠? 그래서 이 인근 학교는 내가 다 갔는데 영천하고 한솔만 못 가고 있어요. 한솔은 저 까막눈인지 어떻게 등잔 밑에 누운지. 그리고 저는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운이 좋았어. 또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제 식으로 표현하자면 제 은혜를 받아서 어린이 서점을 일찍 만난 것과 잠수내를 알게 된 것, 이 2가지가 제가 아이를 사교육 없이 이렇게 자기주도적으로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제가 그 값없이 받은 은혜죠.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이걸 나누고 싶어서 10몇 년 동안 한 번도 제가 엄마들 상담하면서 돈을 받은 적이 없어요.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혹시 지금 잘 키우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이를 키우다가 어려움에 처하면 언제든지 우리 연구소 놀러 오시면
좋겠어요. 낮에는 이제 제가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니까 직접 못 뵙지만 저녁 시간이나 주말 시간에 오시면 우리 연구소는요, 뭐 공간은 얼마 안 되지만 29평인가? 30평인가? 근데 거기 제가 어릴 때 우리 아이 키울 때 사용했던 어린이석, 좋은 어린이책 있잖아요. 거기 만 몇천 권 있어요. 작은 공간인데. 제 강의를 들었던 엄마들, 또 잠순에서 제가 같이 활동했던 엄마들이 제가 연구소를 연다고 하니까 전부 책을 기증했잖아요. 몇만 권을 기증했어요. 그 중에서 학습 만화 다 버리고, 전집 다 버리고, 전집 중에서 어떤 막 이건 비싼 거니까 버리지 마라 해가지고, 웅진 비주얼 백과 이런 거 그냥 놔뒀거든요. 1년을 놔둬도 한 놈도 보는 놈이 없어. 그 결국 다 버렸어. 그리고 진짜 주옥 같은 어린이 그림책 1000권 있고요. 또 엄마 배웅하는데 필요한 영어 뭐 책들 있죠. ORT를 비롯해서 챕터북이니 뭐 이런 거 한 4000권 있고요. 그러니까 주말에 언제든지 와서 도서관처럼 이렇게 수업하는 시간에는 이제 복잡하고 이러니까 아마 적응하시기 어렵지 싶은데, 그리고 오시면 항상 엄마들이 놀고 있어요, 거실에서.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아이들이 어린 시절을 행복하게 보냈으면 하거든요. 저도 지나고 나니까 동네 언니들이 말한 것처럼 이 아이 키우는 일은 도 닦는 일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제가 해보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우리 아이는 이제 원래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회사에 취직해서 외국 나가 있어요. 20살 이후로는 제가 보고 싶어도 못 봐요. 2달에 한 번 내려오고요. 내려오면 1박 하고 가고 뭐 2박 하고 가고, 거실에서 만나면 안고 뭐 사랑한다 하고 뭐 장하다 하고, 그게 다예요. 그리고 또 흩어지면 각자 자기 방에 가서 뭐 노트북하고 앉았고. 그러니까 아이 키울 때 가장 좋을 때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찌고 볶을 때. 뚜껑 열어서 잡기도 하고 또 끌안고 미안하다고 빌기도 하고 막, 이거 진짜 행복한 일이라니까. 그리고 내가 이게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애가 속상하게 한 날 있잖아요. 그런 날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제가 해보니까 비록 애를 혼내고 한 것은 너무 속상한 일이지만, 근데 그걸 계기로 그날 밤이 중요한 거라. 그날 밤에 어떻게 해요? 내가 애한테 회개하러 가야 되잖아. 가서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있던 것, 저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건져 올려서 내가 아이한테 마음을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꼭 부정적인 게 100% 부정적인 건 아니고요. 동전의 양면 같아서 내 진심을 말할 기회를 얻기도 하거든요. 저는 아버지 없이 자라가지고 제가 아이에게는 정말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는데, 그 어떤 부분에서는 저도 한계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잘 안 됐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운이 좋아서 좋은 어린이책을 꾸준히 아이하고 읽으면서 이걸 많이 회복했어요. 우리 아이가 언젠가 25대인가 어버이날인데 뭐 진짜 아이가 진심을 담아서 우리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나서 너무 행복해, 이렇게요. 그리고 필요하면 항상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아빠 한마디 해봐 이렇게 한다니까. 뭐 한마디 하라고 한 줄 알아요?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하라는 거야. 우리는 어릴 때, 내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이 말을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가 힘들잖아요, 객지생활 하면서.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아빠 한마디 해봐 이렇게 한다니까. 그 한마디의 내용은 뭐예요? 똑같아요.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죠. 그러면 애가 용기가 난대. 그래서 또 자기 일을 해내고 이러더라고요. 잘 안 되지만 좋은 어린이책을 읽으면서 어머니들도 저 책 한번 읽어봐요. 아까 세계적으로 캐나다 책,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아들 학교 갔다 오면요, 애들 무릎에 앉혀놓고 이걸 읽어줘 보라니까요. 저는 우리 엄마하고 같이 사는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가끔 엄마가 밤일하고 와서 나중에 주무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오후에 가끔 한 2-3 장면이 있어요. 무릎 삐고 누우래. 무릎 삐고 누우면 뭐 하는 줄 알아요? 깃밥 후벼줘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게 엄마의 그 따뜻한 온기, 무릎을 베고 누웠을 때 엄마의 따뜻한 온기, 그리고 귀지를 후벼줄 때 그 행복한 느낌, 이게 한 2-3 번 있다니까요. 우리 엄마하고 같이 산 적이 거의 없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아이들 학교 갔다 와서, 그죠? 엄마가 진심으로 좋은 그림책 읽어주면서 우리 딸 사랑해 이렇게 한번 말해봐요. 그 애들한테 영원히 기억에 남는다니까. 고함은요 기억이 별로 안 남으니까 너무 막 자책하지 말고요. 그리고 정신과 안 가도 되니까 진심으로 미안해 하면 되고요. 하여튼 시간이 지나서 이제 가야 되니까 하여튼 지금 제가 2시간을 말씀드렸는데 엄마들이 너무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집중을 잘하고 이래서 저도
하여튼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행복해서 열심히 말씀드리느라고. 혹시 또 인연이 돼서 내년에 또 불러주시면 내년에는 수학 공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